XSFM입니다. I D W K 원자폭탄과 수소폭탄의 원리에 대해, 둘의 차이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저도 잘 모릅니다. 실생활에 다가오는 순간 우리 존재가 사라질 물건들이니까 왜 알아야 하는가 싶기도 한데요. 독재유산 답사기에서 한번 알아보지요. 2015년 추석 연휴의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지구상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세요. 이거야말로 축원이죠. 요즘 팟캐스트 시대에는 추석 정말 가기 싫다. 그동안 명절 때 무슨 꼴이 났는가, 이런 사연들. 네. 그리고 아마 명절이 지나면 이번 추석 때는 또 무슨 타박을 들었는가, 나의 위치를 어떻게 확인시켜줬는가, 어른들이. 내 인생에 무엇을 성취해야 되는가. 그런 사람들이 줄줄이 밀려오겠죠. 네. 추석 잘 버티십시오.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 책임 프로듀서 UMC입니다. 이용 상임수석이 앉아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추석입니다. 추석을 과연 누가 좋아하는가. 좋았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은, 부모님 뵈러 어렸을 때 좋았죠. 부모님 뵈러 내려간다는 이 정도. 네, 저는 꼬치도 잘 먹었고요. 예. 큰 집에 있는 장식품 같은 것도 열심히 구경했고요. 네. 그리고 고스톱 칠 때쯤 되면 나가서 놀 수 있었거든요. 네. 추석 때 좋았어요. 딱 어릴 때군요. 몰톡심송상인 고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요번 추석에, 이런 명절을 거치면서 제가 잘 몰랐던 거를 갖다가 딸아이의 입을 통해서 한번 듣고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뭡니까? 저희 집안은 좀 특이하게 이제 가족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대가족. 네네. 4남이녀니까 6남매씩이나 되고. 네. 또 다들 결혼하고 다들 자식이 있으니까 모이면 굉장합니다, 숫자가. 네. 근데 이제 어린 쪽의 입장, 어린아이들의 입장에서, 제 딸은 이제 그 또래를 넘어섰긴 했지만, 이제. 네. 그러니까 항상 자기는 명절 때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로 생각을 했고, 모이면은 어른들이 다 자기한테 용돈을 줬다. 네. 자기 명절을 좋아했다. 용돈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네. 상당히 그게 큰 이유였겠죠. 근데 자신의 친구들 중에 상당수의 아이들이 그런 경험이 하나도 없다. 진짜요? 예. 실제로 가족이나 가까운 친지, 추석이나 명절 때 모이는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었고, 또 있긴 있는데 사이가 나빠서 안 만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친구들이 말은 못하는데 자기를 굉장히 부러워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벌써 이렇게 가족의 해체가 이렇게 많이 진행이 됐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무서운 생각도 들긴 했습니다. 최근에 일부 지자체에서 노인정과 어린이집을 합쳤더니 깜짝 놀랄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죠? 그러니까 거의 어린이들이 새누리당을 지지하게 됐다거나. 아따. 그새 세뇌가 돼가지고. 예. 매일같이 막 김정은 소식에 관심을 가지고 네. 김정은이 아이돌이 되고. 그런 건 아니고. 예. 의미가 있네요. 세대 간의 절실한 필요에 의한 대화가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 중간에는 새로 아이를 가진 엄마 아빠들이 끼어있죠. 그렇죠. 그들이 뭔가 지적인 대화를 나누기 전에 인간적으로 노인들을 존중하게 되는 경험을 갖는 거예요. 중요한 일을 해주니까. 그리고 노인들이 내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해줄 일이 무엇인가를 몸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기 손주 돌보실 때는요, 너무 무겁기도 하고 또 의무감이고 힘들어요. 돈도 걸리고 되게 마음 불편합니다. 그렇죠. 그냥 내가 영감하고 살지 나가 살지 이걸 하고 있나 그런 생각만 들고 그러실 수 있는데 동네의 꼬마 아이들을 만나고 동네에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실로 제대로 귀가 순해지는 경험을 노인분들이 되바라지지 않고 하고 있다. 이야, 의미가 있네요. 그리고 좀 많은 곳에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네요. 그런 네. 예. 그 필요한 변화가 혁신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제1야당이 매일같이 혁신을 부르짖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나가던 당직자한테 들었는데 혁신 말만 하고 노동개혁 얘기는 듣지도 못했다. 중요한 혁신들은 언론을 잘 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올 8월에 이제 확정이 났는데 세계 최초로 어떤 스타트업 기업이 정식 명칭으로는 브라이오 점자라고 하죠. 점자 스마트워치를 개발해냅니다. 똑똑하다. 네. 그 회사는 한국 회사입니다. 닷이라는 이름의 업체입니다. CEO 김에릭 주윤 씨라는 분이 만들어내셨다는데 그 WHO에 따르면은 전 세계에 지금 추정하기로는 심각한 안과의 손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2억 8,500만 명으로 예상이 되고 그 중에 법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이 나 있는 사람이 3,9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시장을 개척한 것도 개척한 거지만 인류사에 충분한 공헌을 이거야말로 심각한 공헌을 할 수 있는 그럼요. 그러네요. 일대의 사건인데 스타트업이 했고 아직 대기업이 이걸 빨아먹지 못했다는 이유로 국내에서는 전혀 조명되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예? 누구는 이런 일을 했다라고 뽀샵질을 하고 사기를 쳐가지고 신도를 만들어내지만 진짜 대단한 일을 한 사람들은 알려지지도 않습니다. 뭐 기존의 클래식대로라면 조만간 이런 기사가 뜰 수도 있죠.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워치 알고 보니 위험 뭐 이런 기사가 뜨고 혁신이 부족해. 네. 손가락 피부에 그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네.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고. 이걸 차고 뭐 물속에 들어가면 뭐가 어떻게 될 수도 있어. 뭐 이런 기사가 뜬 뒤에 이제 삼성에서 똑같은 걸 내놓겠죠. 예전에도요. 대단한 국방의 혁신이라고 불리던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게 뭔지 알진 못했는데 한 40년이 지난 지금 그것이 무슨 혁신이었는가. 뭐지?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물리학 중퇴자를 모셔서 광고 듣고 와서 이야기하죠. 예.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브리온 TV 다 따져봐도 결론은 아로니아진 용산의 명소 컴스테이션. 그렇죠. 이제는 맛집처럼 됐어요. 6시 내공에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이 집의 대박 비법은 하면서 레인보우 뒤에 끼워져 있는 뭐 그러면서 막 손님들이 막 냉각팬 바람을 맞으면서 이렇게 네. 엄지손가락을 척 이 부품은 안 돼. 보여주면 우리 미천이야 뭐 이러면서 그만 좀 해. 하여튼 디볼프 제뉴인 레더 크래프트 상상 이상의 맛 노건 간장게장 눈이 편안한 아마스 시력보호 필름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싸다고 아무거나 사오니까 이게 뭐야. 비려서 못 먹겠잖아. 그렇다면 노건 간장게장 부드럽고 고소한 게살, 짜지 않고 향긋한 간장, 매콤한 청양고추, 노건 간장게장. 엑세스몰에서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 스마트폰으로 만화 오래 보는데 뺏기만 하면 울고 놔두자니 눈 나빠질까 걱정이에요. 스마트폰 오래 보고 눈이 피곤하다면, 액정이 깨질까 불안하다면 시력보호와 액정 파손 방지 두 가지 기능을 필름 한 장에. 시력 저하의 주범 블루라이트를 강력하게 차단해주고 외부 충격에도 스마트폰 액정이 깨지지 않도록 보호해줍니다. 방탄필름 국내 최다 판매 브랜드 아마스가 세계 최초 놀라운 가격에 특별 판매. 주름과 질감이 살아있지만 변형되지 않고 두꺼운 가죽 제품. 선명한 색상에 일반 명품을 웃도는 퀄리티의 가죽 제품. 황야의 1위 데볼프 제뉴인 레더. 지금까지 그래왔듯 당신의 자부심이 되어드리겠습니다. Devolf Genuine Leather. 독재 유산 답사기 제6화 군 부정권은 이해하지 못한 핵무기 기본 교양. 지난주에 이어서 말이죠. 핵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예. 지난주가 아니군요. 한참 됐죠. 네. 언제적입니까? 9월 첫 주에 이어서. 예. 프리비어슬리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우리도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막 그 미드버튼 막 그러잖아요. 예. 박정희, 핵, 발전소, 이비소 막 이러면서. 너는 행복할 수 없어.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리고 마지막에 슉 하면서 이제 본편이 시작되죠. 빠라밤 하면서 오프닝 나오고. 네. 행복할 수 없어 아니다. 행복할 수가 없어. 예. 네. 페이퍼 타월이 그만하자. 네.
그거 진짜 충격이었어요. 그거. 저 사람들이 저렇게들 만들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그걸 누가 감수했을까? 저도 모르게 계속해서 데니얼 데일리 씨의 팬이 돼 있어요. 나 지금 통정하는 거야? 근데 그거 감독한 사람이 통정이잖아요. 발음이. 나와 통정하는 거냐고. 나를. 정분을 나누다. 네. 로스트 감독이 J.J. 아브람스 아니까. 네. 그 사람이 뭐 스타워즈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거기서도 과연 맨 떡밥만 뿌리고 회수를 못할 거냐.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모든 동아시아를 중세 베트남으로 다룰 것이냐. 아름다운 동남아시아. 네. 그리고 다룰 것이냐. 물소가 끄는 쟁기를 벌고. 그렇습니다. 그 말이 와전되면 강치가 끌 것 같아요. 네. 그 007 다이 어나더데이인가? 네, 거기서 이렇게 창천 일동대. 창천 일동대. 그 식생은 동남아시아인데 군대는 북한군이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지적 사람들은 우리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지난 회에 이어서 핵의 이야기를 할 텐데 지난번에는 이제 정치적인 각국의 동북아시아를 둘러싸고 있는 각 열강과 한국의 그렇죠. 북한의 계산, 셈법 이 문제들을 다루었다면 오늘은 과감히 물리학의 영역에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물리심송 상인고문이에요. 예, 반갑습니다. 네, 제가 물리심송이라는 이름을 쓰면 안 되죠. 학위가 없으니까. 네. 물뚝비례 과학 이야기. 네. 예, 뭐 이번 시간에 본격적으로 핵무기가 어떤 건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왜 알아보느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쉽게 알려져 있는 역사적 사실들을 종합 정리를 해서 들려드렸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거기서도 심층적인 분석을 하고 그게 과연 의미가 뭐고 우리한테 무엇이 남겨졌는가를 알아보려면 결국 핵무기에 대한 물리학 지식이 좀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제가 한 겁니다. 저는 억측이다. 근데 알면 좋아요. 틀린 판단이다. 네. 틀려 먹었다.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 아유, 저희니까 하죠. 예, 또. 그렇죠. 네. 어디 가서 다른 데서 이런 거 얘기 안 하잖아요. 네.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핵무기가 뭔지 압니다. 네. 안다고 생각을 하죠. 무서운 거. 예. 엄청난 거. 네. 근데 그게 진짜 뭔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은 가공할 만한 파괴력이죠. 네. 기존의 어떤 무기로서 구현하기 힘든 수준의 레벨이 다른 뭐 이런 얘기였고. 둠에서 나오는 BFG. BFG? 그 마지막 무기예요. 예. 아, 그래요? BFG가 뭐의 줄임말인 줄 아세요? 몰라요. C1발 큰 총. 네. 빅 F건. 네. 빅 F건. 이렇게 한번 쏘면 그렇구나. 눈앞이 하얘지고 그 다음에 그 하얘진 게 사라지면 내 앞에 이렇게 우글우글 이렇게 인구 밀도가 높았던 그 괴물들이 다 자빠져 있어요. 네. 실제로 그 비슷한 무기 오늘 나옵니다. 그렇죠. 네. 네. 거기다가 핵무기에 대해서 좀 어지간히 안다는 사람도 원자폭탄과 수소폭탄의 차이 물어보면 여기서 또 상당히 필터링이 되죠. 네.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럼 과연 수소폭탄은 또 무엇인가? 라고 하면 대부분 그거는 수소의 핵 융합 반응을 이용한 폭탄이야. 라는 정도에서 멈추죠. 네. 사실은 그거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더 나갈 거라는 것도 무서운데 그게 아니기까지 하군요. 그게 진짜? 아니에요? 수소의 핵융합이 아니다. 수소폭탄이라는 명칭은 좀 오래되고 낡은 명칭이고 요즘에 이제 언론이나 시사적으로 쓰이는 용어는 열핵무기입니다. 열핵무기. 예, 북한이 열핵무기 실험을 하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열핵무기에도 등급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첨단 핵무기라고 얘기한다면 다단계 열핵무기를 의미합니다. 피라미드형. 예, 핵무기 하나를 살려면 3명을 데려와야 되고. 그 다이아몬드 핵이 위에 있고 그렇죠. 사파이어. 핵폭탄 10개째 만들면 보너스로 하나 더. 디스트리뷰션 머신, 워머신. 기술적, 정치적으로 봤을 땐 이제 다단계 열핵무기가 가장 최신 용어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제 그게 우리가 과거에 흔히 얘기하던 수소폭탄을 의미하는 거죠. 네. 이런 개념들이 있고 또 거기다가 가끔 뉴스에 이제 북핵 얘기가 나오면 자꾸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려고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뭐 중수로 얘기가 나오고 경수로 얘기가 나오고 또 뭐 우라늄 정제 시설이 어떻고 막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이런 걸 잘 이해 못하잖아요. 그냥 북한이니까 문제. 예, 북한이 하면 뭐든지 다 문제인가. 퉁치고 지나가. 예. 결론은 김정은. 북한이 했다고 무조건 싫어하는 것 중에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해보면 그 가장 싫어할 이유가 없었던 걸로 기억되는 게 뭐죠? 북한 어린이들은 타가소에서 어린이집 길러진다. 어린이집. 네. 지금 현재 이런 얘기 했잖아. 우리 현재랑 비교해 보면 똑같이 다 타가소가 있는데 북한은 공짜야.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100 중에 하나, 10,000 중에 하나 있는 옛 공산주의 혁명의 좋은 점 남아있는 거. 그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잘한 일 중에 하나로 꼽히는 육아의 부담으로부터 여성이 해방됐기 때문에 지금도 중국에는 여성에 대한 직업적 차별이 상당히 덜하죠, 우리보다. 그렇죠. 사회생활을 훨씬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편은 어느덧 북한을 사랑하게 돼요. 국정교과서에 대한 찬양 공부를 일삼고 이런 부작용이 생겼다. 연일 그 김정은의 아이돌화 작업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아이돌라이즈라고 하나요? 네, 진짜, 맞습니다. 우상화, 네. 아이돌라이제이션. 진짜 무슨 팬덤에서 뭐 오늘 무대에서 무슨 오빠 뭐 입고 나왔다 뭐 이런 것처럼 김정은한테 그런 짓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렴풋이 알고 있는데 명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것도 알고 보면 핵이 무엇인지 언론이 똑바로 공부 안 했기 때문이다. 그럼요. 아마 이런 결론입니까? 언론도 모를 거예요. 이런 거 공부하려면 비록 중퇴하더라도 물리학관 가야 돼요. 한 45학점 정도는 D를 맞아야 핵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다. 부족할 것 같은데. 그 D 맞으면 아무것도 모르고 출석만 했다는 얘기인데. 네,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물뚱님은 열심히 다니셨잖아요. 성적은 좋았어요, 저는. 그런 걸 못하셔서. 남의 입으로 들으면 기분 나빠. 내가 하는 거 괜찮은데.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봅시다. 앞으로 참 걱정이 되네요. 안 그래도 제가 시사 얘기, 역사 얘기 해도 뭐 3분 만에 잠든다, 5분 만에 잠든다 이런 거로 내기하고 그러시던데. 오늘은 화학, 물리학, 핵물리학. 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역시 항상 그러듯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올라가야죠. 네, 올라가야죠. 조금 많이 올라갑니다. 네. 아, 이거는 딱 그 훈련소 1주차의 교장에서 보던 그 멋진 글자들이에요.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진짜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군대를. 기원전 460년 경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2500년 정도쯤 됐습니다. 그러네요. 아, 오늘도 약간 땡기네요. 쭉 땡기네요. 그리스 북부의 트라키아 근방에 해안 도시가 있는데 압데라라는 해안 도시가 있었어요. 예. 거기에서 태어난 데모크리토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데모크리토스가 원자 개념을 처음 상상을 해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죠. 예. 네. 이때 나오는 어떤 과학적 개념은 그 사고 실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순전히 머릿속에서만 나온 거죠. 그 당시에 추천글 하나 쓴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성직을 하나 쓴 사람. 그렇죠. 야, 장난 아니고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죠. 아무리 생각해도 원자는 4개다. 니들 여기서 더 쪼갤 수 있으면 걸어라.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리스 사람들이 옛날에 했던 그 과학적 사고 같은 걸 다 모아놓으면 진짜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과학 그 자체인데. 사실 그때를 보면 뻘소리 한 사람도 워낙 많았기 때문에 뭔가 뻘소리 중에 잘 걸러야 됩니다. 건질만한 게 몇 개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밑에 리플에 야, 물, 불, 흙, 바람 중에 토끼는 뭐냐고. 그래서 이런 멍청이가 있나. 그런 리플이 달리고. 물, 불, 흙, 바람을 아무리 섞어봐라 토끼 나오나. 그러니까 아이언맨이 이겨 뭐 이런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원자라는 개념을 최초로 상상을 해낸 사람이죠. 네. 근데 굉장히 그 개념이 독특하지만 맞았어요. 그러니까 물질은 더 이상 쪼개지지 않은 어떤 기본 단위가 있다. 예. 그게 뭐 물불 흙바람인가 그건 모르겠고. 네. 하여간 그런 작은 입자들이 있어가지고 그 입자들이 서로 결합하기도 하고 서로 충돌하기도 하고 그 입자들 이외에는 다 빈 공간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자연계의 만물이 뭐 모든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네. 라고 과감하게 결론을 내렸어요. 네. 전혀 입증을 못했죠. 그렇습니다. 그런 거 할 수 있는 때가 토끼를 아니죠. 만들어 보이지도 못했고. 예. 입증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수많은 다른 뻘소리 하는 사람들을 묻혀가지고 파묻혀버렸어요. 네. 추천은 좀 많이 받았겠네요. 그러니까요. 예. 반대도 많이 받았을걸? 그 넷 중에 미역은 뭐냐? 네. 힙겔에서 잠시 사라진 걸. 그렇죠. 괜히 토끼 얘기하니까 그 미션 임파서블 토끼발이 뭐예요 도대체? 토끼발. 아무도 몰라. 끝내 설명 안 했잖아, 끝내. 예. JJ 아브람스 나빠. 예. 세월이 쭉 흐릅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2000년을 넘어 건너 뛰어가지고. 좋다. 간만에 고속질주. 예. 20세기에 들어오게 되면서 현대물리학이 발전을 합니다. 네. 그때 이제 뭐 닐스 보어 같은 사람이 수소 원자 모델 뭐 이런 걸 만들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양자역학 발전하고. 인류는 슬슬 물질의 기본 구성 단위라고 알려져 있던 원자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렇습니다. 점점 알게 되는 거죠. 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독재유산 답사입니다. 예. 진짜 헷갈리실 줄. 정치는 독재와 민주와 뭐 공산당과 뭐 이런 걸 몇 가지 원소로 이루어졌다. 몇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다. 예. 예. 근데 이제 현대물리학이 발전하면서 점점 알게 된 것 중에 가장 특이한 게 원자가 물질의 기본 구성 입자라는 개념은 맞는데, 그것까지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원자 속에 또 구조가 또 있더라. 원래 원자라는 아톰이 A가 부정 접두어고 그렇죠.
예. 분리될 수 없다. 나눌 수 없다라는 나눌 수 없다. 뜻인데. 근데 역설적으로도 네. 나눌 수 있다가 됐어요. 그죠. 예. 원자의 내부에 또 뭔가 구조가 있는데 그게 원자 핵과 전자였다. 네. 뭐 라는 개념으로서 닐스 보어가 수소 원자 모델을 만들고 막 그래요. 네. 네. 그런데 그러면 야 그게 원자가 전자라는 게 또 있고 핵이 따로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조금 지나자 원자 핵도 쪼개진다. 핵 안에 또 뭐가 있더라. 네. 거기서 보통 일반적으로 원자 핵 안에 들어있는 건 양성자와 중성자죠. 네. 이거 많이들 헷갈리시는데 양성자와 양전자는 다른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일반적으로 원자 핵 속에 있는 건 양성자, 즉 네. 핵을 이루는 물질이고 중성자와 거의 비슷한 질량을 갖고 있는데 네. 전기만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예. 그게 양성자죠. 기본적으로 중성자랑 질량도 같은데 거의 비슷해요. 극성이 있는 전기만 띠고 있는 거, 전하를 띠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죠. 네. 그 양성자와 중성자가 모여서 핵을 만들고 네. 그 양성자의 전하값에 상응하는 전자가 그 주변을 돌고 있게 되는 거죠. 그 전하값이 만약에 불균형하면 그건 원자 자체가 극성을 띠게 되죠. 네. 이거 이온 상태라고 그러는 거죠. 네, 그걸 예. 이온이라고 하죠. 예. 지금쯤 잠드신 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벌써. 정치자 여러분, 저는 깨 있어야 됩니다. 예. 전 일이거든요. 유임씨는 주무시면 안 됩니다. 지금 녹음이 잘 되는지도 봐야 되고요.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예. 사람들이 정말 확 듣게 하는 방법 뭔지 아세요? 뭔데요? 이거 수능에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 청취자 몇 살인데 지금. 연령대를 잘못 파악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요. 10대들이 많이 들으면 좋잖아요. 고2는 지금 네. 마지막 평화를 누릴 때예요. 그런가? 열심히 안 들어. 그렇게 좀 합시다 지금. 예. 화학이 저는 마지막 부분 뭐라고 들었는지 알아요? 뭐요? 그걸 이혼이라 그런데. What? Divorce.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일반인들이 저는 이게 되게 신기했어요. 네. 뭐가 신기했냐면은 예를 들어서 하나도 모르겠어서. 네. 네네네. 전 다 알았다니까. 아, 예. 맞다. 그 양전자랑은 뭐가 다른가요? 양전자는 네. 일반 자연계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자의 반입자예요. 그러니까 반물질 얘기하면서 나온 예, 반입자. 굉장히 고급 물리학에 나온 얘기라서 양전자가 뭐냐 그러면 전자의 반입자인데 양전하를 띠고 있다. 뭐 이 정도밖에 말을 못합니다. 네. 예. 제가 신기했던 게 뭐냐면은 수소 원자 속에도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우라늄 원자 속에도 양성자와 중성자가 훨씬 많겠지만 그죠. 막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양성자와 중성자, 양성자끼리가 똑같은 거라는 거죠. 이건 마치 레고 블록 같아가지고 네. 블록은 똑같은 게 있는데 네. 이거를 몇 개를 뭉치면 수소가 됐다가 몇 개를 뭉치면 우라늄이 됐다가 네. 몇 개를 뭉치면 산소가 됐다가 네. 이런 식인 거예요. 저 그런 짤 본 적 있어요. 예. 뭡니까? 그 남자친구인 석탄이 다이아몬드한테 가서 꽃을 줘요. 네. 근데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됐다고 이러면서 나 요새 압박이 심하다 이런 말을 하는 재미없는 짤, 예. 과학 짤. 자, 이게 어떤 과학짤에서도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원자 핵 내부의 얘기를 다루고 있는데 네. 석탄과 다이아몬드 얘기는 이제 분자 레벨의 얘기거든요. 그렇죠. 탄소가 어떻게 서로 엔트리 레벨 고체 상태에서 탄소 원자가 어떻게 배열되는가에 따라서 네. 달라지는 거니까 전혀 레벨이 다른 얘기를 꺼내신 거잖아요. 지금 여기에 문제가 되는 주요 원자는 나구나. 죄송합니다. 저 물뚱님이 쿼크 얘기 안 나온 것만 해서 코크니까지는 안 가도 돼요. 네. 이건 케이크요? 케이크 비슷하다. 2요 3요. 쿼크나 케이크나. 아니면 저 미국에 있는 퀘이커교도. 아니면 인텔이 그 아톰보다 더 작은 프로세서로 맞아요. 쿼크 내놓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모든 종류의 원소, 종류를 할 때 원소라고 부르고 원자는 그 입자 하나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 모든 종류의 원자들 속에 있는 양성자와 중성자는 다 똑같은 거예요. 필수만 다른 거예요. 네. 안 신기하세요? 신기합니다. 예. 신기함을 강요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요. 계속 말씀하세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구성되느냐. 네. 원자 번호가 1번인 수소는 양성자 한 개밖에 없어요, 핵 속에. 그렇습니다. 원자 번호라는 것은 양성자의 개수예요. 제가 이 정도까지 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까지는 기억나실 것 같은데. 수헬리벨 붕탄칠 산. 그 다음은 모르겠어요. 수헬리베붕 다음에 이제 저는 영어로 했는데 CNOF, 데나말규, PS 염화칼칼을 교였어요. 예. 20번까지. 저는 이과생들이 그런 거 하고 있을 때 심심해가지고 그 중국집 메뉴 앞 글자를 외우고 있었어요. 짜오짬간 울콩기만. 복자짬 53333 뭐 이런 거. 네. 그 왓츠맨에 나오는 그 뭐지? 닥터 맨하탄. 네, 난 진짜 절대 닥치고 있어야겠다 오늘. 닥터 맨하탄이 이마에다가 이렇게 그 수소 원자 모델을 그려놓잖아요. 그렇죠. 네. 그 질량수라는 것은 그거야? 네, 맞아요. 지금 암. 네, 그걸 지금 알았다고. 좋습니다. 네. 예. 원자 번호라는 것은 양성자의 개수는 항상
전자의 개수와 같습니다. 네. 전하량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질량수라는 게 있습니다. 질량수. 네. 질량수는 핵 속에 들어있는 입자의 개수예요. 그러니까 수소는 원자 번호도 1번이고 질량수가 1이에요. 근데 양성자 한 개밖에 없어요. 네. 헬륨은 원자 번호는 2번인데 질량수가 4입니다. 네. 즉 원자 번호가 2번이니까 양성자가 2개가 있겠죠. 질량수가 4가 되려면 입자가 4개 있어야 되니까 중성자가 2개 더 있는 거죠. 네. 수소는 4덩어리가 들어있는 거죠. 핵 속에. 아니 헬륨은. 그러면은 그 전자는 질량에 영향을 안 주는 거예요? 거의 영향을 줍니다. 전자는 질량이 너무 작아서 핵의 질량에 비하면 무시해도 좋은 수치인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원자 번호와 질량수가 구성이 되는데 그 원자 번호 배열에 따라서 또 질량수 배열에 따라서 우리가 흔히 주기율표라는 걸 만들게 되죠. 네. 그 주기율표가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그 수엘리베봉 그 하는 네, 거고. 네. 그 수엘리베봉 뒤쪽에 한참 내려가면 저 뒤에 가서 뭐 92번 막 이런 데 가면은 예. 원자들이 되게 이상한 원자들이 많습니다. 뭐 아메리슘, 뭐 폴로늄, 뭐 거기 보면 그 캘리포늄 뭐 이런 거. 저것도 있어요. 베릴륨도 있고 베릴륨은 베릴륨. 뭐, 예, 다른 SF에 많이 나온 네. 뭐 그런 거죠. 그리고 뭐죠? 슈퍼맨이 무서워하는 거. 크립토나이트? 크립톤 있어요. 네. 실제로 있는 겁니다, 그거 다. 그런데 자연 상태로는 원자 번호 92번이 우라늄이 끝이에요. 네. 그 우라늄 뒤에 쭉 있는 것들은 실험실에서 중성자로 원자 핵 분열 실험하면서 발견된 원소들이에요. 그리고 걔네들은 오래 살지도 못해요. 금방 사라져요, 또. 붕괴를 해버리니까. 다른 걸로 됩니다. 빅그린은 없겠네요. 그 뒷부분은 말 절대 안 할게요. 근데 그런 인공 원소들도 개 쓸모없어. 그런 인공 원소들도 결국 실험실에서 자연 원소인 이런 양성자나 이런 거 써주니까 천연 원소들로 만든 거니까 천연 상품이지. 천연 유래 성분, 천연 유래 중성자 이런 네.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뒤쪽에 있는 원자들에 가게 되면은 워낙 원자 핵 안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바글바글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얘들을 이제 서로 그 좁은 데 안에 뭉쳐있게 만드는 게 강한 상호작용, 강력이라고 하는 건데. 강한 핵력. 예, 강한 핵력이라고 하는 건데, 얘들은 워낙 많다 보니까 그게 푹 부서지기도 해요. 네. 막 쪼개집니다. 자연적으로도. 이런 걸 바로 원자 핵이 붕괴했다고 얘기를 하죠. 네. 핵 분열. 우라늄 같은 경우에 자연 상태에서도 분열을 합니다. 네.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방사성 물질들은 각각의 반감기에 따라서 꾸준히 그 핵 원자들이 붕괴를 일으키죠. 네. 반감기 개념은 좀 쉽습니다. 반감기는 어떤 물질의 반감기가 10년이다. 그럼 10년 지나면 딱 절반이 붕괴한다는 뜻이에요. 네. 20년 지나면 4분의 1 되겠죠. 그렇죠. 이런 거고. 또 반대로 얘기하자면 그 물질의 반감기가 10년이라는 것은 그 물질의 원자 하나가 10년이 딱 지났을 때 붕괴했을까 안 했을까 확률이 딱 반반이라는 얘기죠. 예. 여기서 이제 뭐 슈레딩거의 고양이 얘기 나오고 막 이런 부분이죠. 네. 이렇게 또 바로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붕괴를 하는 애들은 그냥 붕괴를 하게 되면은 그 붕괴 종류는 굉장히 다양해요. 다양하게 붕괴를 하면서 여러 가지 입자들이 튀어나오는데 그렇게 붕괴했을 때 뭐 중성자가 튀어나오건 뭐 양성자가 튀어나오건 아니면 알파 입자가 튀어나오건 이렇게 하면은 그 입자들 또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게 서서히 없어져 가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스스로 붕괴한 입자들이 붕괴하면서 아주 약한 에너지를 내니까 거기다 이제 형광 물질을 발라주면 야광이 되고. 그 라듐으로 야광 만들었죠. 네. 요즘에는 그렇게 만들면 방사능 오염되니까 안 하죠. 그 라듐걸스라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때 라듐 얘기 나왔었죠. 네. 예. 기억하는 내가 용하다. 네. 네. 그럼 과연 자연 상태도 뜬금없이 가끔 붕괴하는 애들이 있다라는 것까지 이해를 했는데 그럼 이게 어떤 대규모의 에너지를 유발하려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야 되는가? 이게 바로 연쇄 반응이죠. 그렇습니다. 예. 한둘이 그렇게 반감해버려가지고는 뭐 의미가 없다. 몇십만 년에 걸친 걸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 에너지를 한데 모아야 된다. 급하게 반응을 하더라도 연쇄 반응 레벨이 아니면은 그냥 그 금속 덩어리가 따뜻한 정도예요. 방사능 물질은 금속 만져보면 따뜻합니다. 열을 발생시키니까. 그래서 뭐 강핵력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냥 그 강력분을 가지고 만든 만두피 정도의 결속력. 그럼 붕괴되는 에너지는 약핵력에 가까운. 그렇죠. 그건 뭐 수제비 이런 거 다 이렇게 그거 아니고 이런 겁니다.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럼 하루 종일 걸릴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용히 있는 게 제일 좋달까. 주로 이제 그 질량수가 높은 원자 번호 높은 무거운 원자들이 이제 자주 붕괴를 하니까 불안정하다고 표현을 하는데 자발적인 붕괴도 하기도 하고 또 외부에서 강제로 붕괴를 시킬 수도 있어요. 이런 게 핵 분열, 핵 붕괴 실험이죠. 주로 중성자나 양성자 같은 입자를 빠른 속도로 날려서 원자 핵을 때리는 겁니다. 그게 뭐 당구 치듯이 중성자 한 개로 원자 한 개를 딱 맞추는 건 불가능하니까. 쓰리쿠도 안 되겠네. 예, 뭐 어디 쿠션을 치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원자를 수북하게 쌓아놓고 중성자를 수북하게 쏘면은 맞는 놈이 있고 안 맞는 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저 스누커 첫 큐. 그러니까 예, 대충 때리면 우르르 가서 맞는 거죠. 그러면 중성자는 어떻게 날리느냐? 그렇게 입자를 빠른 속도로 날아가게 만드는 게 바로 유명한 입자 가속기입니다. 뭐 전기를 이용하기도 하고 뭐 자기장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입자를 빙글빙글 돌려서 점점 돌팔매할 때처럼 막 돌려서 빠르게 만든 다음에 특정한 대상에다 때리는 거죠. 뭐 이러면서 뭐 하드론 뭐 가속기 뭐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LHC. 예. 뭐야? 라지 하드론 콜라이더. 예. 그 유럽 대형 강입자 충돌기. 아, 콜라이더. 예. 그 유럽 걔네 누구죠? 그 썬. 예, 썬에서 만든 그 연구소 있어요. 그 컨소시엄 같은 거. 유럽 EU가 다 모여서 마이크로 시스템즈 말고 CERN. 예. 컨썰네. 컨만 빼면. 아, 태양 말고. 네네네. 예. 컨벤선이라니 어려운 언어학이다. 그렇습니다. 예. 너무 재밌다. UMC님 괴로워하는 걸 보고 하니까 되게 재밌어. 네. 예. 그냥 커피를 많이 마셔서 그럴 거예요. 아마 지금 제 가슴이 뛰고 정신이 몽롱한. 근데 그 LHC가 아마 4대강 정도 돈을 들였을 거예요. 그것보다 조금 덜 들었습니다. 네네. 예. 왜? 네. 아니 뭐 거기서 많은 걸 합니다. 4대강 중요한 일이라는 걸 알겠어요. 4대강만큼이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그렇죠. 예. 4대강만큼이나? 그거보다 많이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예. 이런 식의 붕괴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런 붕괴 얘기할 때 맨 처음 나오는 게 알파 붕괴인데 알파 붕괴에서 대표적인 붕괴는 어떤 원자가 붕괴할 때 알파 입자를 내놓는 걸 알파 붕괴라고 합니다. 예. 알파 입자라는 것은 원자 번호 2번, 그러니까 양성자가 2개. 네. 그리고 질량수 넷, 그러니까 중성자 2개. 헬륨이네요. 요게 뭉쳐있는, 그러니까 헬륨하고는 다른 게 전자가 없잖아요. 아, 전자 뺀 헬륨. 헬륨의 원자 핵. 이거를 보통 알파 입자라고 합니다. 그게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우라늄이 핵분열을 일으키는데 난데없이 헬륨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 알파 입자예요. 그러니까 그 양성자랑 중성자가 잔뜩 몰려있기 때문에 이게 깨지면서 네 조각이라고 했어요. 우라늄이었던 것이 수소가 되고 헬륨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헬륨에서 튀어나온다. 이거 맞아요? 예. 수소의 핵은 양성자 한 개라서 수소라고 안 부르고 양성자라고 부릅니다. 이런 애 있어요. 공부 아무것도 안 했다가 30문제 중에 한 9번이나 10번쯤 하나 맞추는 거 있어요. 네. 그 선생님이 맞추라고 낸 문제 있죠. 지금 방금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라늄 238이라면은 보통 우라늄은 원자 번호가 92번이고 우라늄 238 그럼 238은 질량수예요. 그러니까 238 빼기 92가 중성자의 개수죠. 우라늄 핵에는 그렇게 많아요. 양성자와 중성자가 버글버글한 거죠. 그게 토륨 234 이건 원자 번호 90번이고 그 양성자가 90개 있고 질량수가 4가 적었으니까 우라늄 238에서 뭔가 네 덩어리가 나갔다. 원자 번호가 2개 줄었으니까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나갔구나. 헬륨 하나가 빠졌네요. 헬륨에게 안 빠지는 거.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알파 붕괴입니다. 여기서 갑자기 세상은 다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안 되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알파 붕괴는 왜냐 헬륨보다 수소가 훨씬 많거든요. 그리고 수소도 그렇고 헬륨도 그렇고 이렇게 튀어나온 그 헬륨 입자는 뭐 공기 중에서 이온화돼 있다가 전자를 흡수해서 헬륨 원자가 되더라도 이게 워낙 가볍잖아요. 대기 중을 떠돌다 점점 위로 올라갑니다. 밖으로 나가버려요. 그리고 대기 중에 헬륨이 거의 없는 이유가 지구 중력은 헬륨을 잡기에 너무 약해요. 그러면은 우라늄이 붕괴가 될 때 그 자리에 내가 있으면 그걸 들이마시고 목소리가 높아지나요? 목소리가 바뀌기 전에 아마 죽을 겁니다. 죽지 않을까요? 이러지 않고 그냥 죽는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헬륨 입자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오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별거 아니고 맞네. 많이 하면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걸 모아서 헬륨가스를 그러니까 핵무기를 터뜨려서 헬륨가스를 만들겠다는 발상은 헬륨이 모자라니까 우라늄을 구해야겠다. 원자폭탄을 터뜨려서 대량의 헬륨가스를 양성해서 적들을 웃게 만드는 모두를 웃기겠다. 웃기 전에 다 죽습니다. 그런 정도는. 뭐 붕괴 중에는 양성자 1개를 방출하는 경우, 2개를 방출하는 경우, 중성자 하나 또는 중성자 2개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붕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중성자 2개에서 3개짜리죠. 왜입니까? 이게 전형적인 중성자 2개가 튀어나오는 핵 분열 반응이 그 우라늄 235에서 벌어져요. 238에서 3개가 모자른 거죠. 중성자가 3개 부족한 건데 얘들은 밖에서 빠른 고속도의 고에너지를 갖고 있는 중성자가 와서 땅 때리면은 중성자가 2.5개가 나와요. 2.5개가 나온다는 것은 0.5는 뭡니까? 어떤 놈은 2개 나오고 어떤 놈은 3개 나온다는 얘기죠. 확률적으로. 아시아의 월드컵 출전권 같은. 그렇죠. 그러니까 호주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중성자가 슈레딩거의
그러면서 그 우라늄 235가 붕괴될 때 중성자가 2.5개가 나오면서 네. 동시에 180 메가 일렉트론 볼트라고 이게 에너지단입니다. 이 정도 에너지가 원자 한 개에서 방출이 돼요. 또 비슷한 게 그 플루토늄 239 같은 경우에도 역시 중성자로 한 개 땅 때리면은 중성자가 2.95개가 나오는데 20개 중에 19개 나오는군요. 뭐 그런 식인 거죠. 예. 20개 중에 19개가 아니죠. 2.95개. 2.95, 20개 중에 19개예요. 10개 중에 29개니까. 그러니까 2개는 되고 2개는 무조건 나오고 네, 뭐 나머지는 20개 중에 19개가 나온다. 뭐 그런 식인 거죠. 그러면서 역시 비슷하게 200메가 일렉트론 볼트 에너지가 나옵니다. 예. 이게 가장 핵폭탄에서 중요한 반응이에요. 그렇습니다. 에너지가 나온다. 에너지가 나온다. 중성자 한 개를 때렸는데 우라늄이 뭐 딴 거로 휙 바뀌면서 중성자 2개와 에너지를 내놓는다. 3개와 에너지를 내놓는다. 뭐 이런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날라온 중성자, 튀어나온 중성자가 처음에 들어온 중성자 한 개의 역할과 같이 다른 우라늄 입자를 또 때려준다면 거기서 또 2개가 나올 거 아니냐, 에너지가. 연쇄 반응. 그러면 이게 처음에 한 개였다가 한 개가 2개 되고 2개가 4개 되고 2, 4, 8, 16, 32, 64, 128, 256, 512, 1024, 2048, 네. 4096 이렇게 나가겠죠. 네. 그게 나노세컨 단위로. 나노세컨이라는 것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네. 그 안에 연쇄적으로 발생한다. 이게 연쇄 반응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 그때 에너지가 나오기 시작하죠. 네.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오게 됩니다. 문제는 우라늄 입자 원자 하나에서 중성자 하나 우연히 한 개를 딱 맞을 수 있어요. 처음에. 그죠. 얘가 중성자 2개를 딱 내놨는데 네. 이 중성자가 근처에 있는 다른 우라늄 원자를 때릴 확률이 어떻게 되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우라늄 원자가 빽빽하게 모여 있으면은 거의 100% 다른 원자를 때리겠죠. 그죠. 근데 우라늄 원자가 굉장히 듬성듬성 있으면 중성자는 휙 사이로 빠져나갈 겁니다. 그렇겠죠. 아, 내 차가 긁힐 확률 같네요. 그런 거죠. 예. 거의 비슷한 거죠. 오늘 퇴근할 때는 긁힐 가능성이 높아요. 차가 엄청 많으니까. 차가 빽빽하니까. 근데 추석 연휴 기간 한가운데였다. 예. 서울에 차가 없는 시점에. 아, 그죠. 그러면은 괜찮죠. 긁힐 가능성이 거의 없죠. 예. 근데 지금은 긁히면은 운전자에게서 200볼트의 에너지가 양쪽 운전자에게서 모두 에너지가 나오기 시작하고. 네. 그 운전자가 여자일 땐 2배, 무서운 남자일 때는 제로의 수렴. 갑자기 에너지가 냉각되면서. 네. 분노 조절장애 완쾌. 네. 예. 이 문제, 연쇄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은 물리적으로 상상해보면 되게 쉬워요. 그렇습니다. 예. 우라늄 원자가 얼만큼 빽빽하게 있느냐, 이 차이예요. 그렇습니다. 빽빽하게 있다는 것은 우라늄 원자가 일단 많아야 되고, 네. 많음에도 불구하고 조밀하게 모여 있어야 된다. 농축. 그러니까 이게 밀도 높게 압축돼 있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것이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조건이 되거든요. 예. 보통 이걸 K 값으로 표현을 하는데 K가 딱 1이면 임계. 그러니까 연쇄 반응이 될랑말랑하는 수준. 그 임계치. 예. 그 임계 상황. 그리고 K 값이 1이 넘어가면은 이제 초임계 상태라고 그래서 초임계 상태가 되면 우라늄은 외부에서 아무것도 안 해줘도 지가 알아서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아, 그게 바로 임계 질량이라는 얘기가 그렇죠. 예. 되는. 그 K 값이 1보다 작으면 이제 한숨 쉰다. 아니야. 왜냐면 예. 어디서 끊을지 몰라서. 네. 알겠습니다. 좀 이따 끊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1K가 1보다 한참 작아서 I인계 상태다. 그때는 그냥 자연 상태의 우라늄인 거예요. 그냥 가끔 반감기에 따라서 이거 스스로 붕괴하고. 네. 중성자가 외부에서 공급도 안 될 거고. 그리고 안정적인 상태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우라늄을 막 폭탄으로 만들어서 터트리려면 초임계 상태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괜히 초임계 상태로 쑥 만들어버리면은 터져버리잖아요. 네. 폭탄이라는 것은 내가 원할 때 터져야 되잖아요. 네. 그 무슨 플라스틱 폭탄 있잖아요. 뭐 C4 이런 거. 예. 이게 그 폭탄의 미덕 중에 가장 그렇죠. 중요한 게 안정성입니다. 안 터지는 거예요. 폭탄은 안 터져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 내가 원할 때만 터져야지. 그럼 막 그런 화약회사에서 조광지처가 좋더라 이런 광고하고. 그러니까 안 터져요 광고하고. 그러니까 C4가 있으면 C1, 2, 3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C4가 가장 안 터지는 거예요. 가장 안정적인. 예. 사실 친구는 오랜 친구. 네. 비록 딴 주머니를 좀 샀지만. 조용할게. 우리가 맨날 1년마다 한 번씩 난리치면서 노벨상 수상자가 어쩌고 하는 그 노벨이 바로 그 굉장히 불안정한 물질인 니트로글리세린을 규조토에 흡수시켜가지고 그렇죠. 안정적인 폭탄 다이나마이트를 만든 그걸로 돈 번 거잖아요. 그 규조토가 그 화석에서 나온 그런 거 아니에요? 공룡 시체에 쌓인 흙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관련이 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쪽은 제 분야는 아니라서. 그건 모르겠네. 예. 그렇대요. 그러니까 원자폭탄도 초임계 상태가 되면은 터진다.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럼 핵심은 얘가 그럼 아임계 상태였다가 그러니까 안 터지는 상태에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초임계 상태여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상태를 어떻게 인간이 조절할 수 있느냐? 어떻게 조절하느냐? 이게 원자폭탄을 만드는 첫 관문이었습니다. 네.
물론 가장 첫 단계는 과연 그 이론상으로 입증됐던 연쇄 반응이 실제로 되는가? 그렇죠. 그 실험이 먼저 있었죠. 뭐 실험이 아주 소규모로 많이 있었습니다. 네. 광고까지 이끌어주세요. 네. 그리고 그렇죠. 예. 광고 듣고. 네, 광고 듣고 이어서 임계 질량에 대해서. 예. 조금만 더 가면 UMC님께서 완전히 정신이 혼미해지는 상태로 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임계 상태에 계십니다. 저에게 가장 친숙한 컨텐츠가 기다리고 있어요. 아로니아 진 광고죠. 안녕하세요. 홍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입니다. XSFM입니다. 그래도 부모님 선물인데 이것저것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 디톡스 효과, 혈액순환 개선 효과, 항산화 효과, 활성산소 억제. 다 알아보셨나요? 비교하실 필요 없죠?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진. 컴스테이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상임수석의 역할을 좀 해줘야죠. 네. 예. 제 무슨 역할을 해야 되죠? 지금 우리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진행하겠습니다. 임계 질량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끊겼죠. 예. 참으로 생소하군요. 네. 메인 진행자의 진행이 아니라. 어떤 포기하면 편하다는. 알 수 없는 진행이 시작되니까. 아, 네. 저도 이럴 때 쓸 수 있는 약자 하나 알아요. 뭡니까? DNP. 그게 뭐예요? 스포츠 용어예요. 부상. 출장하지 않음. 예.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핵물질, 방사성 물질,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물질, 원료 물질이 임계 질량에 도달하면은 연쇄 반응이 벌어진다. 그렇죠. 자연산 우라늄이죠. 예. 자연산 아니고 정제 우라늄이. 예. 그러니까 자연에 있는 원석을 그렇죠, 정제한 그렇죠. 우라늄. 예. 천연. 네. 천연 우라늄. 예. 근데 임계 질량이라는 표현의 내용이 약간 부족한 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연쇄 반응이 벌어지려면 유일한 조건은 원자가 조밀하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조밀하게 있으려면은 예를 들어 임계 질량이 10kg다. 네. 10kg의 우라늄이 있다고 해서 연쇄 반응이 벌어지느냐? 10kg이 아주 작게 뭉쳐 있으면은 벌어지죠. 그렇죠. 넓게 퍼져 있으면 안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 붕괴하는 우라늄 하나에서 중성자가 튀어나오는데 예. 이 중성자 때문에 다른 우라늄들이 연쇄 반응을 일으키느냐 안 일으키느냐. 그렇죠. 아주 근접해서 많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밀도가 중요한 겁니다. 밀도가. 네. 이게 무슨 연신내 길바닥에 이렇게 10kg 발라져 있으면 아무 일도 없다. 그럼 따뜻하죠. 그러면. 그러면은 은평구 쪽 지자체가 재선하기 힘들어지겠죠. 아, 그렇죠. 네네네. 이재호 의원과. 네네. 예. 자전거 타고 가다가 방사능 오염되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죠. 핵무기에 쓰이는 주 재료가 우라늄 235라고 했는데 우라늄 235 같은 경우는 직경 17cm 이내의 구형태로 있을 때 그 안에 52kg의 우라늄이 있으면 연쇄 반응이 벌어집니다. 직경 17cm의 구체인데 52kg. 그게 52kg나 된다는 건 굉장히 무거운. 실제로 우라늄은 원래 무겁습니다. 예. 기분 되게 나쁘겠다. 왜요? 10cm짜리 공을 들었는데 50kg야? 못 들겠어. 그게 실제로 그 밀도가 그 우라늄이 금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보기보다 굉장히 무거운 거죠. 금도 골드바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거 흔히 보고 골드바다 톡 집으면 안 집혀요. 그게 엄청 무겁습니다. 그냥 철로 돼 있는 뭐 덤벨 같은 걸 들면 예를 들어 뭐 14kg, 15kg짜리 든다. 그러면은 뭐 수박만 해요. 예, 우라쳐 작은 수박만 해요. 네. 그게 아니고 요만한데 손가락만 그 황야의 일이 카드 지갑 요만한 게 안 들려. 20kg. 아을 네.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력이 급상승하고. 예. 플루토늄 238도 많이 쓰이는데 요즘은 우라늄보다 플루토늄이 거의 대세죠. 플루토늄 238 같은 경우는 그것도 트렌드가 있어요? 기술상. 예, 우라늄으로는 어느 정도 이상의 폭발력을 받을 수가 없어요. 가지가지하네.
그리고 우라늄 235는 정제하기 어렵지 않나요? 순도가 높아야 되는데 네. 실제 우라늄 광석에 우라늄 238이 99.98%인가 있고 네, 네. 나머지 0.0 몇 프로가 235예요. 네. 그걸 정제하는데 정제하기도 힘듭니다. 왜냐? 원자 번호가 같은 거기 때문에 거의 같은 원자로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동위 원소이기 때문에 네. 화학적인 반응으로 분리할 수가 없어요. 화학적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됩니다. 유일하게 그 미세한 원자량의 차이, 무게의 차이로 분리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그 원심 분리기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이러한 원심 분리기를 미국이 해킹했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뭐 이제 그 얘기는 아마 뒤에 나오게 될 겁니다. 네. 이런 상태로 임계 질량과 그 어떤 사이즈가 결정이 되면 연쇄 반응이 벌어지는데 네. 자 그렇다면 폭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임계 질량이 아닌 상태에서 갑자기 임계 질량 상태로 만들 수 있겠는가? 네. 이게 이제 최초의 아이디어인 거죠. 이것을 구현하기 위한 최초의 두 가지 아이디어가 있는 걸로. 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건 레일 방식. 굉장히 무식한 방법. 예, 포신형 기폭 장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임플로전 방식이라고 그러는데 익스플로전의 반대말. 예, 내폭. 폭발이 내부로 벌어지는 상황을 말합니다. 아, 사고 났을 때 큰 충격을 받은 인체에서 벌어지는 상황 같은. 바깥에서 그렇죠. 볼 때는 그냥 좀 징그러운 얘기입니다. 예. 바깥에서 볼 때는 그냥 사람의 몸이 불어난 것 같은데 안에는 신체에서 다 터졌고. 예, 막 내부적으로 충격을 받은 네. 예, 그런 상태죠. 익스플로드는 이제 바깥 외부로 폭발하는 건 외폭인데 그 반대인 내폭, 내폭 방식입니다. 먼저 이제 포신형 건레일 방식으로 한번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주 원식이고 단순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임계 질량 상태에 구형이 딱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 구형의 가운데를 한 주먹 떼어내는 거라고 보면 되죠. 네. 그럼 임계 질량보다 모자란 그 양쪽에 띄워놓으면은 네. 실제로 이제 한 원자가 분열했을 때 중성자가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 중성자의 속도가 초속 10,000km 정도 됩니다. 엄청 빠른 거죠. 네. 그리고 초속 10,000km의 중성자가 날아갈 수 있는 그 생존 라이프 타임이 있기 때문에 날아갈 수 있는 거리가 약 10c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구나. 그러니까 그 10cm 이내에 원자들이 많이 모여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뭉쳐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구형 상태로 있으면 연쇄 반응이 벌어질 만한 그 구형 덩어리를 애초부터 가운데를 이만큼 푹 파내가지고 두 개로 멀리 떼어놓으면 둘 다 연쇄 반응이 안 벌어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임계 상태가 된 거죠. 이거를 밀도가 떨어지는 건가요? 임계 질량이 만약에 100이라고 치면 한 20만큼을 띄어가지고 그 옆에다 멀리 놔두는 거죠. 그럼 자체 연쇄 반응이 안 벌어지고 살살살살 반응하고 있겠죠. 여기다가 띄어낸 부분을 총속 같은 파이프 같은 속에 딱 놔뒀다가 한쪽 끝에 큰 덩어리를 놔두고 이거를 뒤에 화약을 터뜨려서 총처럼 쏘는 겁니다. 아, 다시 만나게. 총알같이 날아가서 꽂히게. 빠른 속도로 다시 만나게. 예,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서 꽂히는 거죠. 꽂히는 순간 임계 질량을 넘어서 초임계 상태가 됩니다. 아, 그러면 초임계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겠네요, 인간이. 그렇죠. 연쇄 반응이 시작되는 거죠. 조절할 수 있게 되죠. 네. 그러니까 핵 분열, 연쇄 반응을 기폭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진짜 무식한 방법인 거죠. 네. 이건 지금 끄트머리 자리에 바보 학생이 60분 중에 1분 정도 따라오는 그 타이밍이에요. 예. 저는 지금 오늘 한 20년 젊어진 기분이에요. 예. 고등학교 2학년 때 화학 시간 같아요. 학교로 돌아간 그런 느낌. 예. 한 1분 수업 듣는. 이게 되게 무식한 반응 제어 방식인데 이걸 이제 천천히 임계 질량 근처에 갔다 말았다 하면서 조금씩 분열을 하게 만들면은 그게 바로 원자력 발전소의 반응로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다 물을 가득 채워서 이제 물이 중성자의 속도를 떨구거든요. 그러니까 폭발하기 직전에 폭발은 못하고 살짝 반응하게. 그래서 이제 물을 뜨겁게 만들어서 발전을 하는 게 원자력 발전소죠. 약을 올리는 거죠. 근데 이거 초창기의 원자 폭탄의 모델, 이 포신형 기폭 장치를 단 거는 뚝 뛰어났다가 무식해 갖다 푹 꽂아주는 거죠. 그죠. 예. 그럼 뻥 터지는 거예요. 단순하고 무식하지만 그만큼 확실하다. 사실 이건 너무 단순하고 무식해서 핵 실험도 안 했어요. 하기도 어려운. 아니요. 돈 있으면 할 수 있는데 할 필요가 없다. 이건 당연히 터진다. 이렇게 만들면. 이론의 반론의 여지가 전혀 없다. 이건 누가 봐도 터질 것이다. 마치 허리 높이에서 계란을 떨어뜨리면 계란이 깨질 것이다. 뭐 이런 것 같은. 그렇죠. 그 맨하탄 프로젝트에서 최초로 만들었던 핵폭탄이 바로 그 리틀보이 시리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게 히로시마에 투하된 거죠. 팬맨 앤 리틀보이의 리틀보이. 예. 그게 건배럴 방식. 건배럴. 그 3차 보시면 그 진짜 총처럼 팬맨하고 생겼어요. 리틀보이가 모양이 달라요. 그 리틀보이는 폭탄이 길쭉합니다. 길쭉해요. 건배럴. 그 총을 쏠 수 있는 거리가 있어야 되니까 길쭉하게 생겼고 팬맨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됐기 때문에 동글동글합니다. 뚱뚱합니다. 그래서 팬맨이죠. 뚱뚱한 놈. 이렇게 됩니다. 여태까지 나온 그 두 가지의 기폭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좀 더 자세히 그럼 다들 좌절에 빠지죠.
여태까지 그렇게 해놓고 또 더 자세히 한단 말이냐. 데모크리토스는 꿀 빨았네, 꿀 빨았어. 네. 별거 없습니다. 초기에 건배럴 방식으로 포신형 기폭장치로 폭파시켰을 때까지만 해도 원자폭탄의 재료는 우라늄이었던 거로 거의 확신했어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우라늄 235. 예, 235. 왜? 너무 많아요. 너무 흔해. 지구상에 엄청나게 매장돼 있고요. 심지어 우리나라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한국에도 많다. 엄청 많습니다. 단지 문제가 좀 있는데 일단 우라늄은 원자 번호가 92번으로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질 중에서 원자 번호가 제일 높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끝번이다. 네. 그리고 밀도는 섭씨 20도 기준으로 1입방 센티미터, 1세제곱 센티미터에 19g이 넘습니다. 그럼 무거운 건가요? 물이 1g이잖아요. 아, 그렇구나. 물의 19배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비거리로 할 수 없는. 예. 그렇구나. 금이 19.3입니다. 금이 살짝 우라늄보다 조금 더 무겁습니다. 그리고 납이 비거리 할 수 있겠다. 그거 금은 얇게 펼 수가 있는데 그렇군요. 우라늄 그게 가공이 힘들어요. 예. 납은 11.34. 납도 상당히 무거운 건데 납이 겨우 11.34밖에 안 돼요. 그렇군요. 납에 비해서 금이 훨씬 무거운 거죠. 네. 실제로 자연계에 존재하는 금속 중에서 제일 무거운 금속이 오스미움이라는 건데 그게 22.6 정도 됩니다. 그 거의 비슷비슷하게 그 최고로 무거운 것들이죠. 한반도에도 우라늄 광산이 되게 많은데 한반도 우라늄 광산의 결정적인 문제는 함량이 너무 적어요. 너무 희박해. 그러니까 채산성이 있으려면은 원석에 한 0.1% 정도의 우라늄이 있어야 되는데 남한 쪽에 나온 걸 체크해보면 거의 0.03%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금만도 못하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파는데 돈이 더 들어요. 예. 그 남한에서도 저 원자력 발전소에 돌아가는 물질을 쓸 거 아닙니까? 우라늄 같은 경우는 수입산이요? 땅에 되게 많은 걸 아는데 캐는 것보다 사오는 게 더 빨라요. 알리바바에서 더 싸고. 우라늄 같은 경우는 되게 그 남아공이나 호주 같은 데서 사옵니다. 아, 그래요? 거기 순도 높은 게 막 묻혀 있어요. 네. 예. 북한도 우라늄이 되게 많은데 여기서 또 관련된 루머가 되게 많죠. 북한의 뭐 우라늄 매장량이 뭐 전 세계 매장량보다 더 많다는 둥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런 얘기는 누가 합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 북한에 있는 우라늄 광산은 실제로 매장량을 정교하게 측정해 본 적도 거의 없어요. 근데 일제 때 대충 측정을 해봐도 굉장히 많았다. 라는 정도인데 역시 거기도 순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북한은 아마 비밀리에 최고를 좀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가능하죠. 안 그러고는 우라늄을 가져올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한 1g쯤 캔 적이 있다. 한 10년 파가지고. 그렇죠. 그럴 수 있다. 거의 그런 정도. 예. 그리고 그렇게 해서 캐낸 우라늄도 그러니까 우라늄에 뭐 철분에 뭐 잔뜩 다 있으면 우라늄만 다 모아봐도 그렇게 모아낸 우라늄을 100이라고 했을 때 99.98% 이상이 우라늄 238이에요. 238은 핵분열 물질을 쓰기에는 너무 안정된 금속입니다. 그 중에 0.0 몇 프로 들어있는 우라늄 235가 핵분열 물질이거든요. 그럼 이거를 아까 얘기했듯이 그 원심 분리기 같은 뭐 가스 원심 분리기 이런 거를 정제를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이 되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235를 238에서 분류해내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아주 미소한 질량 차이를. 중성자 3개의 무게 차이가 나는데 그 무게 차이를 원심 분리기로 분리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심 분리기가 돌아가는 속도가 엄청 빨라야 되고 그 원심 분리기에 축이 되는 그 베어링 있잖아요. 이 베어링을 만들 줄 아는 나라가 현재까지 스위스밖에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뭐 마늘 잘 까고 쌀 잘 씻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거 가지고는 택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걸 감시할 때 스위스의 그 베어링 회사의 베어링이 어디로 납품됐는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업종마다 그런 게 있어요. 예. 무슨 전기 모터 같은 것도 스위스제가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건 되게 작은 모터가 되게 높은 출력을 내는 그런 게 있어요. RPM이 엄청나게 높은 모터들이 있어요. 그런 걸 써야 되거든요. 샤오미가 곧 만들겠구만. 그런 말 아니 그렇게 소비자가 없다니까 누가 사겠어 그거. 그래요? 그렇구나. 저런 걸 누가 사는 굉장히 훌륭한 퀄리티의 제품을 스위스가 몇 개 만들고 있어요. 은근히 갖고 있어요. 샤오미 원심 분리기는 안 나온다. 알았어요. RPM이 늘려서 분리가 안 돼. 뭐 3년 돌려도 하나도 분리가 안 되고 막. 알고 보니 뭐 20만 원의 샤오미제가 나오고 뭐 이럴 수도. 디자인도 이쁘고. 그렇게 해서 분리를 해서 겨우겨우 만들어낸 우라늄 물질을 막 수십 킬로를 딱 갖다 놓고 아까 얘기한 대로 건배럴 방식으로 쪼개놓고 기폭장치를 뒤에서 빵 쏘는 겁니다. 그럼 받는 쪽은 포스 글로브 미트처럼 생겨 있고 꽂히는 쪽은 총알처럼 생겼겠죠. 탁 꽂히면서 초인기 상태로 순간적으로 딱 돼서 뻥 하고 터지게 되는 건데 이 원리로 만들어진 게 아까 얘기한 대로 맨해튼 프로젝트의 결과물로 탄생한 MK1 리틀보이죠. 리틀보이는 그 애뉼라 게이라는 별명을 가진 B-29가 싣고 가서 히로시마에 떨어뜨렸고 그때 히로시마에 떨어뜨린 그 폭탄이 길이가 3m 정도 됩니다. 결코 리틀하지 않아요. 그리고 직경, 지름이 71cm니까 날씬한 편이죠. 그리고 무게가 4톤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2차 대전 기준으로 보면 4톤이면 굉장히 무거운 폭탄인. 그 B-29가 그거 한 개 겨우 싣고 갔으니까. 되게 1000파운드 뭐 이랬으니까 그때 무거운 폭탄이. 예, 그러면서 그걸 히로시마에 떨어뜨렸을 때 상공에서 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데서 고도 한 1000m쯤 되는 데서 떨궜을 거예요. 네. 그 쭉 떨어지다 땅에 떨어져서 터진 게 아니고 상공 한 550m 정도에 터집니다. 네. 터진 채로 내려와요? 아니요, 그냥 거기서 터진다고요. 거기서 먼저 연쇄 반응이 시작되는 거죠. 왜 땅까지 안 가냐? 땅에 가면은 뭐 언덕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폭파의 파장이 막히잖아요. 네. 그래서 파괴 범위가 작아지는 거예요. 공중에서 터뜨립니다. 그럼 공중에 터지면 밑으로 내리 쏠 거 아닙니까? 살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인 거죠. 어차피 이동 방향이라는 거는 예. 죽도록 이동하니까 어디든 전방향으로. 예.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원시적으로 만들어진 폭탄은 폭발 효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폭발 효율이 낮다는 게 어느 정도냐면은,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뭐 우라늄을 한 50kg 넣었을 때, 실제로 핵 분열 반응에 참여한, 분열이 된 우라늄이 몇 %냐? 네네네네. 1리틀 보이는 아주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폭탄이라서, 1점 몇 %밖에 안 터졌어요. 연비가 나쁘다? 연비가 나쁘죠. 우라늄은 잔뜩 넣어줬는데, 네네네. 그것도 거의 순도 80% 이상으로 정제된 우라늄 2, 3호를 때려 넣었는데. 우라늄 2, 3호 구하기도 힘든데. 네, 만들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분리하느라고 막 엄청난 공장에서 그 분리기를 다 돌려가지고, 조금씩 해서 모아서 막 몇십 킬로 만든 건데. 네. 그 한 방에 다 써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원자 폭탄이 터졌으니까 폭발력 때문에 미처 분열되지 않은 우라늄 2, 3, 5가 잔뜩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산산이 사방으로 터져가는 거예요. 그것들은 어떻게 완전히 되죠? 너티밤인 거죠. 이게 죽음의 죄죠, 이게. 계속 자체적으로 방사능 붕괴하는 원소들인데. 하늘에서 뿌렸는데, 아주 몇만 년간은 똥을 뿌린 거예요. 무기가 된 다음에 나머지 무기는 반감기 동안 사람을 못 살게 만든다. 예, 사람을 못 살게 만든다. 네. 이거를 복구하려면 땅을 뭐 한 1, 2m 깊이로 파가지고 흙을 다 어디다가 다 버리고 다른 데 흙을 갖다 덮고 막 이런 식으로 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는 동안 포크레인 장비 및 장비 인력이 계속 죽어나. 그 2차 전쟁 때는 그런 거라도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사람이 다 등짐져도 날랐지. 어따마. 예, 끔찍했던 일인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이 건배럴 포신형 방식의 문제가 속도가 느리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총알처럼 날아가니까 굉장히 빠르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네. 원자력에서 벌어지는 그 핵분열 반응에 의해서는 이게 완전히 슬로우 비디오인 거죠. 이러면 아까 뭐 1000km/s를 얘기해 주셨잖아요. 중성대 속도는. 예. 그러면 이게 이쪽에서 덩어리가 날아와서 꽂히는 순간에 한 3분의 1쯤 꽂혔을 때부터 여기서 반응이 시작된다는 거죠. 완전히 꽂히기 전에 이미 반응이 시작되죠. 특히 우라늄 235가 아니고 네. 훨씬 더 불안정한 원소인 플루토늄 239 같은 경우는 네. 이 장약의 힘을 아무리 세게 하더라도 네. 즉 날아가는 속도를 아무리 빠르게 하더라도 최종 상태에 가기 전에 연쇄 반응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효율이 떨어지겠군요. 그렇죠. 연쇄 반응이 채 벌어지도 않은 상태에서 폭탄이 쪼개질 테니까. 쪼개지면서 흩어지면 연쇄 반응은 중단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네가 잘 뭉쳐가지고 한꺼번에 연쇄 반응이 나야 되는데 빵 하고 터져서 효율 좋게 터져야 되는데 처음에 딱 닿는 순간에 이미 어설프게 연쇄 반응이 일어나니까 폭탄이 효율을 내기 전에 그냥 폭탄 자체가 깨져버려서 계속 흩어져 버린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온 게 이 건배럴 방식은 못 쓰겠다. 이건 효율이 너무 없다. 네. 그래서 나온 게 내폭형 방식이 되는 거죠. 네. 정치가들도 그쪽에 합의를 받겠네요. 아니 전쟁을 이겨놨는데 그 땅을 못 써? 내폭형도 오염 문제는 또 심각한데. 그래요? 그 폭탄은 원래 최대한 가볍고 최대한 작게 대신 폭발력은 최대한 크게. 이게 미덕이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내폭형이 개발된 겁니다. 이 무렵에 이 사람들이 방사능의 위험성 이런 거 알았겠습니까? 그 오염 문제는 아주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무기를 작게 만드는 이유는 식구 가는 비행기가 중간에 격추될 가능성을 좀 낮추기 위한. 그렇죠. 비행기 좀 빨리 가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인데 그 플루토늄의 내폭형 흔히 말하는 임플로전 방식은 쉽게 축구공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축구공. 네. 축구공이요? 물리학도들이 뭔가를 쉽게 설명하겠다면서 비유할 때 많이 나오는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슬슬 잠이 옵니다. 공. 네. 예. 저는 축구에 대해 잘 모르니까 이건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현재 축구공 규격이 그 오각형 12조각과 육각형 20조각을 붙이게 돼 있다면서요. 네. 총 32조각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월드컵 공인구 이럴 경우 제외. 예, 그건 뭐 별도로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어떤 구체를 플루토늄으로 그 폭발 물질로 구체를 만드는데 속을 비게 만드는 거예요. 풍선처럼 공처럼 만드는 거예요. 코코넛. 예. 그러면은 이게 질량은 충분히 있더라도 흩어져 있는 거잖아요. 네. 연쇄 반응이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 임기 상태가 못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간을 뗐다가 예. 면적을 넓히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풍선처럼 테두리를 딱 둘러가면서 플루토늄으로 공을 만들어 놓고. 제 얘기 뭐지? 강력분의 만두피라니까. 만두피 비슷하네요, 진짜. 예. 예. 그 중국 공갈 호빵. 예, 공갈빵. 예, 네. 공갈빵처럼 만들어 놓고. 네. 그 구형의 외부에 그 축구공 조각 붙이듯이 20개에서 뭐 32개까지 쭉 폭탄을 붙여가는 겁니다. 조그만 폭탄을. 폭약을 이렇게. 굉장히 고성능의 고폭탄으로 폭탄을 점점 감싸고. 네. 그 폭탄을 진짜 말 그대로 동시에 터뜨리는 거죠. 아니야. 꽝패 아니야. 한과. 폭탄을 바깥에 묻혀놓은 거야. 한과는 근데 좀 넓적하게 만드는데. 네, 한과를 구형으로 만드는 거예요. 구형 한과. 예, 바깥에 쌀알이 쭉 붙어 있는 거죠. 예. 근데 그 쌀알이 폭탄이야. 그렇죠. 이게 안쪽을 향해서 빵 터지게 되면은. 네. 그 구형이 순간적으로 폭삭 찌그러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찹쌀 튀긴 것이 이제 우라늄이고. 그걸 누가 손으로 꽉 잡아놓은 것처럼 뭉쳐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뭉쳐지는 순간 임계 질량을 돌파해서 초임계 상태가 됩니다. 아따 똑똑하다. 그러니까 복숭아 과육이 터지면서 안에 있는 씨를 이렇게 이렇게 짜부러지게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 표현이 정확한데 복숭아 과육을 영어로 피트라고 그러거든요. 피트. 그래요. PIT. 복숭아 씨를. 네. 예. 이때 플루토늄으로 만들어 놓은 공을 피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예. 밖에 있는 고폭약들이 동시에 빵 터지면은 그 폭탄의 파형이 안쪽으로 이제 쫙 몰려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큼직했던 구형이 아주 작은 사이즈로 확 줄어드는 거예요. 내폭이 되는 거죠. 그 이 플루토늄 전체가 갑자기 초임계 상태가 돼서 핵분열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낭비되는 게 좀 없겠네요. 효율이 훨씬 올라가죠. 예. 이론적으로는 40%가 넘게 폭발합니다. 보통 한 20에서 40%라고 얘기를 하는데. 깨알같이 많이 터진다. 예. 네. 그리고 플루토늄은 원래 임기 질량 자체가 좀 적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량화되기 시작한 거죠. 네. 폭발력은 더 세면서. 최초의 내폭형 폭탄이 바로 나가사키에 떨어진 펜맨입니다. 펜맨. 예. 이런 내폭형 폭탄을 만들어 놓고 미국도 사실 자신이 별로 없었어요. 예, 맞아요. 그리고 리틀보이는 실험을 안 했거든요. 그냥 예. 하나 만들자마자 그걸 바로 떨어뜨렸는데. 이건 터질 게 확실하니까. 예. 근데 내폭형은 실험을 합니다. 한번 하나 만들어서 진짜 되나 이게? 예. 그러면서 그 최초의 핵실험이죠. 그게 바로 그 유명한 트리니티 실험입니다. 예, 트리니티 실험이어서 최초의 핵실험이 이 내폭형 펜맨의 동일한 모델로 실험이 되죠. 네. 실제로 우라늄 235 물질은 그 리틀보이에 훨씬 많이 들어갔는데 리틀보이의 파괴력은 대략 한 13에서 18킬로톤. 킬로톤이라는 것은 TNT 분량이거든요. TNT를 18,000톤 끌어다 놓으면 18,000톤을 동시에 터뜨린 위력이다. 라고 보는데 어마어마한 것이긴 하지만 펜맨은 그것보다 물질을 훨씬 적게 쓰고도 파괴력이 21킬로톤 정도 나왔습니다. 나가사키에 훨씬 더 세게 터진 거죠. 그러면 옆에 그 노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변하는 반원이 그려져 있고 이렇게 1 이렇게 써있겠네요. 에너지 효율 좋은 동급. 네. 아직 2단계는 한 3단계, 4단계로 가야 됩니다. 네. 점점 더 좋은 게 나오니까. 오렌지색. 그럼 나중에 이렇게 소형화된 핵폭탄 나오면 경형 이렇게 써야죠. 면세. 네. 대략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폭탄의 정식 분류가 MK1. 이 펜맨 나가사키에 떨어진 건 MK3. 2는 그러면 트리니티 실험에 썼겠네요. 모르겠어요. 2는 어디 갔는지. 예, 못 찾아봤습니다. 이게 제품 고유 번호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MK 시리즈로 계속 나갑니다. MK 41까지 나갑니다. 예. 그러니까 프로토타입 번호가 아니라 실제로 쓰는 물건 번호. 그렇죠. 네. 펜맨은 실제로 이 동일한 형태로 굉장히 많이 생산을 했어요. 수십 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완전히 원자 폭탄에 리틀보이가 고조 할아버지급이면 얘들은 이제 증조 할아버지급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되게 엉성해가지고. 사실 이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이 한 2, 3년 빡세게 밀어붙여가지고 만들 수 있는 정도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한 80년 전이에요. 아주 오래된 45년 밑에 만든 겁니다. 네. 그 우리 증조 할아버지 농사 짓고 있을 때 만든 것이기 때문에 현대 기술이라면 미국 정도 되지 않는 나라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정도의 원시적인 폭탄인 거죠. 그래서 지난 회에 이야기하셨던 대로 소련이 뭔가 한다는 사실 입수되자마자 하지 말라고 미국이 일부러 인위적으로 상황을 조작해야 했을 정도로 그 시간쯤 지나면 모두들 그 정도 기술은 확보할 수 있었을 것 같다. 바로 따라오죠. 당신 소련이죠. 소련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따라오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 펜맨을 만들어 놨었던 기술자들은 그 생각을 했죠. 이걸 좀 더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 뭐냐. 플루토늄이나 우라늄을 덜 쓰고 더 크게 터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뭐 또 있어요? 네, 계속 발전합니다. 머리는 기가 막히게들 좋죠, 다들. 그러게 말입니다. 사실 이 대목부터는 물리학자들이 슬슬 빠져요. 딱 공학자들의 개념입니다. 물리학자들은 이게 터진다는 거 입증하고 끝났고. 물리학자들은 물론 계산하고 시뮬레이션을 해주죠. 네. 근데 이제부터 나온 얘기는 대부분 공학적인 얘기인데,
연쇄 반응이라는 게 그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노세컨 단위에서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최초로 밖에 있는 기폭장치, 고폭탄들 이게 과연 동시에 터지는가? 이거 대충 터뜨리면은 이 공이 말끔하게 구형으로 압축되는 게 아니라 귤이나 파인애플처럼 찌글찌글하게 압축될 거다. 그렇죠. 빅뱅도 균일한 구형으로 폭발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론적으로 따져봤을 땐 정확하게 구형으로 압축됐을 때가 폭발력이 가장 좋거든요. 그 찌글찌글하면 겉부분이 낭비가 되니까. 네. 연쇄 반응에서 빠지게 되죠, 그쪽은. 예. 그렇기 때문에 고폭탄의 구조가 개설되면서 이제 폭발 렌즈의 개념이 나옵니다. 이 렌즈가 일종의 폭탄으로 만들어진 한 조각, 축구공 가죽 한 조각 같은 개념인데, 이게 정확하게 중심을 향해서 구면을 가진 폭발 파형을 쏘아야 된다. 이게 찌그러지면 이제 구형이 어긋나기 시작한다. 터졌을 때 그 떡고물이 움직이는 각도. 예, 정확하게 구형을 만들어야 된다. 아, 이게 그 폭발물을 성형할 때 이렇게 굴곡을 지면 그 굴곡된 그 안쪽으로 폭발력이 모이게 돼 있는데. 그렇죠. 그게 렌즈 같이 보이는 거죠, 그게. 이거를 가공하는데 이것이 진짜 망원경 렌즈 닦는 것보다 훨씬 더 정밀하게 가공을 합니다. 그리고 고폭탄의 품질도 아주 화학적으로 균일해야 돼요. 네. 어느 쪽이 폭약이 좀 더 세고 약하고 그러면 큰일 나 찌그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계산들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극단적으로 어디까지 들어가냐면은 고폭탄을 터뜨릴 때 전기적으로 신호를 주잖아요. 네. 그럼 전기 신호가 전선을 타고 가서 신호를 딱 주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고폭탄이 예를 들어 32개가 있다. 네. 그럼 여기에 기폭장치가 있을 거고 전선으로 32개가 연결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32가닥의 전선의 길이까지 조절합니다. 그래야겠네요. 예. 그러니까 전선 내에 흐르는 전기 신호는 이제 광속하고 유일하게 같게 전기장이 퍼지는 거니까 광속으로 흐르는데 이게 어떤 건 1m고 어떤 건 1m 20cm고 이러면 차이가 난다는 거죠. 굉장히 정밀하게 굉장히 정밀해야 된다는 얘기죠. 초코가 운동은 해야겠고 네. 그 전에 사준 공에 실증도 느꼈고 내가 신상 좋아해서 그러니까 개들 신상 좋아. 개용 뭐 새 공을 사러 갔는데 예. 비싼 걸 못 사겠어. 싼 연습구를 샀어. 예. 딱 던지면 어디에 튈지 몰라. 이상하게 튀는 공. 예, 그러니까 구라는 건 모든 면에서 구여야 되잖아. 그렇죠, 그렇죠. 예, 반발력하며 예, 그걸 맞춰야 되는데 그게 이런 무기면 진짜 그게 1% 차이만 가지고도 폭발력이 몇 %가 왔다 갔다 하니까. 네. 그걸 정밀하게 만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팬맨에서는 폭발 렌즈 같은 외부 기폭 장치가 32개였어요. 구형을 32등분을 한 거죠. 근데 근대로 오게 되면 점점 발전하면서는 그 렌즈의 개수까지 폭발적으로 들어갑니다. 막 92개까지 올라갑니다. 좀 더 폭약을 더 잘게 나눈 거죠. 그래야 더 매끈한 구형이 되니까. 축구공으로 따지면은 그 가죽대기가 점점 작으면서 여러 개가 되는 거죠. 예. 참 대단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푸셔와 템퍼라는 건데. 푸셔와 템퍼? 예. 이것까지 뭐 정확하게 마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내부에 피트, 그 플루토늄으로 만들어진 피트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피트를 둘러싸고 있는 층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층은 뭐 벨륨이나 알루미늄 합금 같은 걸로 만드는데 이거의 역할은 일단 첫 번째, 밖에서 폭탄이 빵 터졌을 때 이걸 플루토늄이 직접 맞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뭔가 완충제 개념이 들어가는 겁니다. 완충제 개념이 들어가게 되면 좀 더 구면이 매끄러워질 수 있고. 그렇죠. 불균형할 수 있는 그 충격파를 모아가지고. 예, 좀 이렇게 약간 평균화 시켜줄 수 있고. 폭발되는 그 짧은 시간 도중에도 계속해서 찌그러지면서 구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렇죠. 그 반발력과 이게 상쇄가 되면서 더 구형을 유지하고. 그다음 또 하나는 이게 내부에서 이제 핵 연쇄 반응이 시작됐습니다. 다만 1, 2나노초라도 구형을 더 유지해 주는 거예요. 얘들이 버티면서. 그 얘기. 예, 플루토늄만 있으면 바로 흩어질 텐데. 그죠. 케이스도 같이 압축이 돼가지고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럼 폭발 시간이 좀 더 길어지면서 효율이 더 올라가죠. 그렇구나. 굉장히 강도 높고 밀도가 높은 물질로 푸시와 템퍼를 만들어서 넣어주고. 그다음에 푸시와 템퍼 안에도 이 피트를 부양을 시켜놓습니다. 간격을 띄워놔요. 사이에 공기층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 푸시와 템퍼가 폭발력에서 찌그러들면서 이 플루토늄을 때리게 되는데 때릴 때 사이에 공기층이 약간 있으면은 망치를 못에 대고 그냥 누르는 거하고 이렇게 가서 때리는 거하고 그 효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또 관성이 증가된다고 합니다. 네. 신기하다. 그러니까 그 매질로서의 공기의 중요한 특징이잖아요. 그럼요. 예. 이런 그 혼신의 힘을 다해 따라 기술적 잔대가리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그 현대과학, 현대기술공학의 산물이에요 이게. 네. 진짜 그 전선 길까지 맞춰가면서 기폭을 시키고 뭐 푸셔 템퍼 어떤 재질이 좋을까 또 밤새 고민하고 베릴륨과 알루미늄을 몇 대 몇으로 섞으면 좋으냐, 뭐 알루미늄 합금으로 가는 게 좋으냐, 막 우라늄 238이 나으냐, 뭐 막 이렇게 막 요새 한국에서 공산품 사다 보면은
물건 잘 만들던 시대는 지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맞아. 그 퀄리티가 완성도 있는 예를 들어 무슨 양철 장난감이 있던 시절에 장난감으로 무엇을 해도 잘 망가지지 않는 녹슬기 전까지 이제는 그런 거 없잖아요. 공산품이 없어요. 야, 근데 진짜 퀄리티 연구의 끝이구나. 이게 아직도 멀었어요. 예. 한도 없이 더 갑니다. 중국이 있는데 왜 공산품을 만드나? 그리고 여기다가 저것도 있어요. 이 중성자 트리거라는 개념이 있는데 중성자 트리거? 중성자 방아쇠. 그러니까 결국은 연쇄 반응이라는 것은 플루토늄이 됐든 우라늄이 됐든 자기들이 분열을 하면서 쏟아낸 2개나 혹은 3개의 그 중성자 가지고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게 분열할 준비를 딱 하고 뭉쳐 있을 때 누가 중성자를 여기다 왕창 쏴주면 어떠냐? 그러니까 지들끼리만 연쇄 반응으로만 하지 말고 중성자를 더 넣어주는 거지. 그 어시스트 해주자. 예. 그 왕창 쏟아 부어주자. 그럼 더 많이 터질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중성자를 대량으로 발생시키는 물질을 쓰는데 이게 이제 폴로늄이라는 물질과 베릴륨이라는 겁니다. 폴로늄은 스스로 붕괴하면서 알파 입자를 내는 물질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헬륨 핵. 네네네. 예. 좀 큰. 예, 좀 큰 거죠. 근데 헬륨 핵은 쓸 데가 별로 없잖아요. 그죠. 이게 뭐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근데 베릴륨은. 그러니까 헬륨 핵 같은 경우는 그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고 우라늄 핵도 플러스 전기이기 때문에 그냥 쏘면 잘 안 맞아요. 튕겨나가죠. 예. 이렇게 밀려나요. 근데 베릴륨은 알파 입자를 뚫겨 맞게 되면은 중성자를 쏟아냅니다. 그러니까 폴로늄하고 베릴륨을 이렇게 띄어놨다가 이게 딱 합쳐지면 갑자기 중성자가 왕창 나오는 거죠. 이게 일종의 중성자 방아쇠다. 이 중성자 트리거 개념을 기폭 시점, 그러니까 연쇄 반응이 시작되는 시점을 제어하는 데 쓰이기도 하고 또 하나의 효과는 폭발 효율을 훨씬 더 올리는 쪽으로 쓰이기도 하고 처음에 기폭할 때 이제 1개, 2개, 4개 이렇게 시작하면은 몇 단계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죠. 초반에 중성자가 한 1000개쯤 들어와 있다. 그럼 처음부터 시작하잖아요. 이런 효과도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한 무기로서의 개발. 요게 이제 지난주에 드렸던 이야기 그렇죠. 중에 일부분이었다면, 예. 그냥 이런 식으로 이해되네요. 사람 겁주는 거 쉬운 일 아니구나. 힘들죠. 예. 거기다가 지금 저쪽 대륙 반대편에서 누군가 우리보다 더 센 걸 만들고 있을지도 모른다. 겁은 목도리 도마뱀에 목도리로 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진짜를 만들어내야 되는구나. 실제. 예. 가능한 거. 그리고 만들어내면서 계속 그걸 감으로 느끼고 실제로 첩보를 통해서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얘들도 따라온다. 쟤들이 바로 똑같은 거 하고 있다. 저기엔 영재 없겠냐? 장난 아닌 거죠. 예. 이런 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방식들 있죠. 그거 새로운 거 아이디어 한 개 나왔을 때마다 핵실험을 한 번씩 하는 거예요. 해보고 효율이 얼마나 나왔다. 폭발력이 생각보다 적네. 효율 안 나오네. 다른 건 또 뭐 있을까? 그래서 전후에 미국과 러시아는 핵실험 경쟁을 합니다. 막 수백 번에서 1000단위로 막 들어가면서 핵실험을 하게 돼요. 이런 기술들을 하나하나 테스트해보려고. 테스트할 때마다 뭔가 새로운 지식이 나오는 거죠. 그때는 뭐 무식하게 그냥 땅에다 대고 떨어뜨렸어요. 저게 뭐 저 태평양에 저 무슨 섬에 가서 막 터뜨리고 막 사막에 가서 터뜨리고 막 수도 없이 터뜨립니다. 뭐 소련도 마찬가지로 무지하게 해요. 그렇습니다. 거기 중국도 껴서 엄청 합니다. 뭐 프랑스 영국도 가끔 한 10대 번씩 하고. 그렇죠. 예. 그 전후에는 그 냉전 시대는 핵 실험이 너무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냥 막 해요, 그냥. 그렇죠. 요즘 같으면 난리 날 텐데. 큰일 날 짓을 막 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이 내폭형 임플로션 방식의 플루토늄 기반의 핵무기의 거의 끝을 보게 됐는데 이 끝이 대략 현실적으로 한 25% 효율이 실용적으로 나오고 이렇게 해서 만들었을 때 플루토늄 양을 조절함으로써 최고 한 500킬로톤 정도의 폭탄까지 만들 수 있다. 그 내폭만으로 500킬로톤. 거기서 벽에 부딪힌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핵무기 얘기 들으면 맨날 뭐 몇 메가톤이 흔하잖아요. 그렇죠. 이 벽은 어떻게 넘어섰는가. 이 얘기는 잠시 쉬었다가 또 하기로 하죠. 알겠습니다. 킬로톤에서 메가톤으로. 옛날에 아이스크림이 있지 않나요? 지금도 있을걸요? 있나요? 메가톤 바. 크기는 점점 작아지고 있죠. 그러니까요. 기술이 발전해서 작아지는 건가 보죠. 네. 맛의 효율이 높아지는 거구나. 네. 빅파이도 막 먹다 보면 내가 분열해. 화가 나서. 빅파이가 요즘은 손톱파이 이렇게 불릴 만한. 아하, 이거 참. 빅파이 238. 네. 진짜 이게 한참 냉전 시대에 막 핵무기 막 나오고 그럴 때는 이게 핵 또 무슨 뭐 우라늄, 라디움 이런 말들이 트렌드였어요. 그래서 뭐 방사선 소화제 뭐 이런 거 실제 나왔고. 방사선을 소화하게 배설하게 해주나? 네. 그리고
너의 위장을 소화시켜준다는 건가? 뭐 라듐 성분 넣고 실제로 방사선을 방출하는 걸 약으로 팔고 막 그랬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 핵물리학이 발전하기 전에 방사선이 위험할 것이라는 생각은 다 했죠. 네. 뭐 마리 큐리 같은 사람도 그것 때문에 자기가 위험하다는 걸 알긴 알았거든요. 네네. 근데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까 법적으로 통제를 못하고 아토믹 소화제, 아토믹 껌 뭐 이런 거 나오면 신기하잖아요. 제가 그 평소엔 보급병이었는데 병사가 워낙 적다 보니까 광고 언제 들을 거예요? 그럼 광고 먼저 드릴까요? 마무리하는 기술을 좀 익혀봐요. 예, 그래가지고 그 화학병도 했거든요. 전쟁 나면 화학제가 오면 네가 이걸 해야 된다 하면서 화학 정찰제도 했는데 그때 배우는 게 그거였어요. 그 방사능 측정기에 쓰는 법 배웠거든요. 뭐 가이거메터 뭐 이런 거. 예, 그러면서 거기 샘플로 들어있는 아메리슘 조각을 이렇게 테스팅하면서 이건 괜찮나? 내가 이거 지금 이러고 있는 건 안전한가?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문득 나면서 피폭량이 굉장히 작으니까 초조해하고 있는 UMC 안심하도록 광고를 듣고 오도록 하죠. XSFM입니다. 안녕하세요. 숨기는 게 없는 조립 PC 업체 컴스테이션의 이경식입니다. 저희 매장에는 말하는 법을 안 배웠나 싶을 정도로 과묵한 조용한 형제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한 형제들은 언제나 조용해서 호객도 못하고 조용히 일만 합니다. 처음에는 불만이었지만 정직하게 장사하고자 마음먹은 뒤로부터는 이 형제들이 우리 회사의 최고의 자산입니다. 용산 선인상가 21동 1층 130호 컴스테이션에 들르시면 말없이 될 때까지 수리만 하는 조용한 형제들의 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컴스테이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스마트폰 오래 보고 눈이 피곤하다면, 액정이 깨질까 불안하다면, 방탄필름 국내 최다 판매 브랜드 아마스가 세계 최초 놀라운 가격에 특별 판매. 황야의 1위 스테픈 올프가 새로운 이름 대볼프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죽장인 황야의 1위의 꼼꼼함, 끝까지 책임지는 서비스는 그대로, 최고가의 프랑스 사냥 가죽으로 품질은 더 올라간 데볼프 제뉴인 레더. 지금까지도, 앞으로는 더 나은 당신의 자부심입니다. Devolf Genuine Leather. 어떻게 메가톤 단위 무기가 나오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UMC가 초조해하는 모습을 보고 광고를 듣고 왔죠. 저는 지금 다른 거 말고 자아가 분열. 인플로전 방식으로 분열을 해가지고. 아니에요. 한쪽 자아를 이렇게 탁 튕기면 그럼 나머지 자아가 초임계 상태로 접어들어서 포신형 방식이군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초임계라는 건 더 이상 못 참는다. 뭐 이런 자아 연쇄 반응. 근데 맨날 저 UMC님께서 진행하는 거 듣다가 들으니까 되게 생소하고 어색하고 이상하다. 저도 이상해요. 이렇게 어색할 수가. 이제 메가톤의 경계선을 넘기 위해서 이 방식만으로는 안 된다. 이거 한계가 있다. 사실 이때가 발상의 전환. 뭐 80년대 90년대도 아니에요. 50년대 초반이에요 이게. 그렇습니다. 이 기술 단계가. 수소폭탄 금방 나와요. 금방 나옵니다. 수소폭탄이라고 그러면 보통 일반인 분들이 수소 핵 융합 반응을 하는 거구나. 그랬는데 그 핵 융합 반응만으로 이루어진 폭탄은 인류의 기술로 아직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 불가능하죠. 핵 융합을 일으키는 환경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폭 장치가 불가능한 거예요. 핵 융합 반응은. 21세기에도 굉장히 당분간 힘들겠죠. 예. 그러니까 이거 핵 융합만으로 이루어진 폭탄은 전혀 없습니다. 만들어진 적도 없고 실험한 적도 없어요. 설계 자체가 안 되니까. 그런데 실제로 수소폭탄이라고 부르면 수소폭탄이 아니고 흔히 말하는 열핵무기라고 하는 겁니다. 열핵무기. 예, 열핵무기. 기본적으로 먼저 있었던 플루토늄 기반의 인플로전 방식의 폭탄이 있죠. 그걸 하나 터뜨려서 거기서 나온 에너지를 이용해서 핵 융합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중수소와 트리튬, 삼중수소 같은 거를 핵 융합 반응을 시켜서 여기서 나온 에너지이기 때문에 수소폭탄이 훨씬 세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고 핵 융합에서 나오는 중성자를 다시 이용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시 핵분열로 돌아옵니다. 결국에는 핵분열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핵 융합으로 인해서 발생한 에너지는 1-20% 미만이에요. 나머지는 다 핵분열 에너지입니다. 단지 그걸 이용해서 핵분열의 효율을 극도로 올리는 거예요. 사실 그런 수소폭탄의 구조나 이런 걸 보면 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기 좋은 구조는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삐딱하게 생겼잖아요. 그게 어떤 식으로 가능한지를 간단하게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단계에서는 그 플루토늄 기반의 인플로전 폭탄이 있죠. 아까 얘기한 플루토늄 그 피트. 네. 속이 비어있는 구. 네. 그 구의 내부에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넣어놓는 겁니다. 가운데 비어있는 공간이 예, 그 뭐 공기 차 있을 테니까. 네. 그 피트 바깥에도 공기가 있지만 안에도 공기가 있었잖아요. 그게 꽉 차 있으면 벌써 핵분열을 시작했을 테니까. 네네. 압축에서 꽉 뭉치는데 그 뭉치는 자리에 수소하고 삼중수소가 있는 거예요.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그러면 플루토늄이 반응하기 시작하면서 이 수소한테 어마어마한 열과 에너지가 가해집니다. 그럼 얘들이 핵융합 반응을 일으킬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거기서 고에너지 중성자가 쏟아져 나오고 이게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플루토늄을 더 빨리 분열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더 강력하게. 아, 그러니까 그 중수소와 삼중수소면은 그거잖아요. 그 안에 그 중성자가 껴있는 그렇죠. 수소잖아요. 그냥 수소는 중성자가 없죠. 네. 양성자밖에 없는데 네. 중수소와 삼중수소는 중성자가 있기 때문에 튀어나옵니다. 그게. 걔네를 짜부시키면 예. 중성자 그 안에 있던 거죠. 중성자들이 튀어나오는구나. 예, 예. 그것도 그래서 살다가 이렇게 살다 중성자탄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기억이 있구나.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상황으로 하면 그냥 중성자 샤워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생명체만 죽는다. 라고 하는데 그건 사실은 그냥 폭발의 규모가 세지는 만큼 중성자는 많이 나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초보적인 열핵 무기였어요. 요 단계까지는 그냥 핵 분열 무기로 취급을 합니다. 네. 수소가 그냥 자기를 압축을 하던 플루토늄의 폭발 효율만 올려주는 역할만 하고 만다. 라는 건데 네. 거기까지만 해도 이제 다단계라는 얘기가 안 들어가고요. 이런 건 그냥 핵 융합 부스팅이라고 합니다. 핵 융합이 핵 분열을 부스팅해준다. 그 재곤내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 2단계에서도 이걸 사실 수소폭탄이라고 부르기 민망한 단계죠, 이것도. 그러나 여기서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만들지 말고 좀 더 머리를 쓰자. 네. 그러면서 점점 단계가 늘어나는 다단계 열핵 무기로 진화를 하게 됩니다. 네. 아, 중성자 하나가 중성자 두 개를 데려오고. 예. 79년도에 그 미국에서 어떤 재판이 있었는데 네. 그 재판의 결과로 상당히 많은 양의 문서가 공개가 되거든요. 예. 그 전까지는 핵무기의 구조에 대한 문서가 공개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초보적인 모델 말고는. 네. 근데 그건 뭐 물리학자들이 뭐 얘기하기도 하고 막 그래서 나왔는데. 네. 그러면 79년도에 처음으로 다단계 열핵 무기에 대한 그 기초적인 설계 개념이 일반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만들어진 건 50년대 초반인데. 비밀이 해제되거나 아니면. 그렇죠. 재판 때문에 이걸 막 정부와 법원사의 논쟁이 많이 있었는데. 네. 이제는 뭐 알려줘도 되지 않느냐. 정부 니네들이 알아서 통제해라. 다른 방법 많이 있지 않냐. 어차피 20년 전 이야기니까. 예. 그러면서 공개가 된 거죠. 뭐 세부적인 내용은 좀 다른 관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때 이제 공개된 다단계 열핵 무기의 가장 표준적인 그런 모델이 그 뭐 텔러 울람 디자인이라고 해서 뭐 그런 아이디어를 적용된 설계입니다. 네. 1차로 인플로전 개념의 그 작은 핵 분열 폭탄이 하나 터집니다. 네. 그럼 여기서 굉장히 다량의 그 방사선이 방출되죠. 그게 폭탄 내부의 벽을 타고 2차 폭탄을 압력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2차 폭탄은 어디 있는 거예요? 뒤쪽에 있죠. 아, 예. 이렇게 뾰족하면 앞쪽에 폭탄이 하나 있고 네. 그 뒤쪽에 2차 폭탄이 또 있어요. 2차 폭탄 케이스에 또 쌓여져 있고 네. 그 1차 폭탄에서 2차 폭탄으로 이렇게 어떤 폭발력을 전달해 주는 걸 어떤 파이프 형태로 전달하기도 하고 그 외부 케이스 내부를 중성자 반사판을 달아가지고 그 방사선들이 반사되게 만들기도 하고 네.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폭발력을 전달받아서 2차 폭탄이 가열되기 시작하는데 2차 폭탄이 1차 폭탄보다 규모가 더 큰 인플로전 방식의 핵 융합 부스팅 폭탄이에요. 즉 거기도 플루토늄이 또 있고 2차 폭탄 내부에도 네. 거기 피트가 있고 피트 안에 수소가 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2차 폭탄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이 열과 에너지가 확 커지면서 그 안에 있는 수소가 핵 융합도 시작하죠. 어마어마한 방사선이 또 고에너지가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여기서 결정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모든 과정을 둘러싸고 있는 케이스 있죠. 네. 케이스를 주로 우라늄 238로 만들거든요. 네. 안정적인 우라늄으로 굉장히 강한 강도를 가지고 있고 예. 그 우라늄 238이 이 막대한 에너지량 방사선 때문에 우라늄 238이 붕괴합니다. 그러니까 평소 같으면은 붕괴를 시킬 수도 없는 우라늄 238 같은 안정적인 게 이 두 개의 폭탄이 연쇄적으로 터지면서 발생된 막대한 에너지 때문에 핵 분열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사실 이게 메커니즘상 필요한 케이스임에도 불구하고 케이스 자체가 핵 분열 물질로 작동을 하게 돼요. 그런 의미네요. 예. 그러면서 폭발력이 수십 배에서 수백 배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최종적인 폭발력이. 네. 누군가가 그런 상상력을 발휘했겠네요. 케이스 뭘로 할까 이러다가 그걸로 하면
그게 터질 정도면 우리가 성공한 거 아니겠어? 라는 상상력을 발휘했겠네요. 딱 그런 거죠. 예. 근데 평소에는 그 케이스를 우라늄 235로 만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235 자체가 또 분해 물질이니까 보관상의 문제도 있고 그죠. 위험하다는 거죠. 238은 안정적이니까 보관에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그 238이 폭발 물질로 작용한다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겠네요. 예. 예. 이게 이제 보통 3단계 정도 되는 다단계 열 핵무기가 되는데 네. 이게 이론적으로는 7단계까지 구성이 됩니다. 이게 1단계에서 3단계까지 오는 게 순식간이잖아요. 나노초 단위죠. 네. 이걸 뭐 7단계까지 구성하면서 점점 온갖 물질을 다 때려 박아서 다 분열하는 거예요, 그냥. 이러면서 메가톤 벽을 넘게 되는 겁니다. 이 이후의 핵무기의 구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공개된 문서는 없어요. 네. 그래서 관련자들 아니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훨씬 더 발전된 형태가 있다. 그런 게 실제로 쓰이고 있다. 그러니까 장착되고 있다. 뭐 이제 그 SLBM이나 ICBM이나 아주 초소형인데 폭발력은 뭐 20메가톤 막 이런 것들이 그런 형태인 거라고 추정이 되는 거죠. 거기까지는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나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런 정보 이거 영어 위키도 나오고 한글 위키도 있어요. 아, 기밀문서 아니다. 기밀문서 아니에요. 괜히 의심하면 저 고발하시면 소용없습니다. 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DIY 하라고 알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비싼 가서 우라늄 캐지 마시고요. 아, 근데 막 그 디스커버리 채널이나 이런 데 나오는 그 예. 미국의 자동차 광들 있잖아요. 혼자 자동차 만드시는 분들. 예. 그런 양반들은 우라늄만 주면 그런 것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플루토늄이 있어야 되니까. 예. 그분들한테 우라늄만 주면은 이런 거 만들려면은 예. 그분들은 일단 발전소를 먼저 지어야 돼요. 아, 그럼 플루토늄을 줘야겠구나. 플루토늄을 줘야 이런 걸 바로 만들죠. 아니요. 근데 그 카 커스텀 하시는 장인들 보면 네. 자기들이 못하는 거는 수주 주잖아요. 외주가 가능하니까. 네, 외주 주잖아요. 그 동네 발전소 사설 뭐 사형 발전소가 있으면 그리고 그냥 반들 폭탄 다 만들어 놓고 겉에다가 불꽃무늬 그려놓고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과정이 스릴러 소설인데 그 공포의 총합 썸 오브 올 피어스라는 소설에 네. 이 대목 이 과정이 잘 설명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보유하고 있던 그 아까 얘기했던 내폭형 플루토늄 기반의 폭탄. 네. 거기는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플루토늄을 많이 넣어놨거든요. 이 폭탄을 싣고 가던 비행기가 추락을 합니다. 추락을 해서 그게 모래 사막에 묻혀요. 그걸 이라크 과격 테러리스트들이 발굴을 하게 됩니다. 주스러 가. 그래서 그 폭탄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이건 실제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소설입니다, 소설. 예. 그걸 분해를 해서 핵물질 다 뽑아내고 다시 설계를 해서 만드는데 이 다단계 열핵무기를 만들어요. 중간에 수소를 꽂아 넣어가지고. 수소, 중수소, 그건 구할 수 있으니까. 중수소 넣고, 케이스 다 제작하고, 케이스도 우라늄으로 만들면 되니까. 플루토늄만 못 구하지 나머지는 다 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핵무기를 그 밴 같은 차량에 싣고, 밴을 무슨 방송국 차량으로 위장을 해서, 슈퍼볼이 열리는 축구장에서 터뜨립니다. 그게 소설 내용이에요. 그게 썸 오브 올 피어스의 내용입니다. 온 미국인이야 미국인이 다 보고 앉았는데, 10만 명이 있는 곳에서.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게 설계에 미스가 생기면서, 2차 정도까지만 가다가 멈춰요, 이게. 흩어져버려. 그러니까 계산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제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뭐 그런 아주 재미있는 거기서 진짜 다단계 열핵무기의 구조 제법과 그게 터지는 과정도 너무 자세하게 묘사를 해놔서 제가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예.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실제로는 이런 다단계 핵무기를 실험한 적이 있는가? 있습니다. 지구상에 살던 인류가 만든 가장 폭발력이 큰 핵무기는 소련이 만들었어요. 그 유명하죠. 짜르본바. 짜르본바 혹은 뭐 이반 뭐 이런 식으로. 그 짜르본바 황제탄. 그 짜르본바 제목이 황제폭탄이에요. 이게. 네. 번개탄 이름 같기도 한데. 네. 짜르본바. 재밌는 건 주로 러시아에서는 일단 크고 아름다운데 딱히 어디 쓸 데가 없는 걸 황제 이름을 붙인다. 좋다. 좋다. 뭐 쓸모없는 거 없나? 그리고 미국도 이제 MK41 뭐 이런 초대형 핵무기를 만들었어요. 짜르 둥둥섬. 세비 짜르섬. 짜르 강사업. 뭐 이런 거. 짜르 강사업. 고척 짜르돔. 네. 그거 뭐죠? 동대문에 있는 거? 디지털 미디어 짜르, 아닌데? DMC.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 DDP. 네. 짜르 DDP. 그렇죠. 동대문 디지털 짜르, 이런 거. 그럼 뭐 그런 식이죠. 미국에서 굉장히 그 유명한 실험을 한 게 있습니다. 이게 54년도인데 이때 이미 다단계 열핵무기를 만든 거예요. 54년 5월 달에 캐슬 브라보라는 핵실험을 하는데 이게 참극이에요, 참극. 큰 사고가 납니다. 그래요? 예. 그때 만들어 터뜨려 본 그 핵무기 이름이 슈림프였어요, 슈림프. 새우도 아닌데. 이게 진화해서 나중에 고래가 된.
다음 프로젝트는 웰. 근데 이거는 종속 과목도 없고. 네. 폭탄. 원래 이 실험을 주도한 사람들은 이 폭탄이 아마 폭발력이 6메가톤 정도 될 거다라고 수정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6메가톤만 해도 대단한 거죠. 6,000킬로톤이니까. 예. 근데 실제로 터뜨려봤더니 이게 15메가톤이 넘게 나왔어요. 오, 2배가 넘는. 이게 바로 계산이 잘못되면. 예. 다단계 열핵 무기에서 그 주변 케이스나 이런 물질들이 분열을 일으키는 양을 너무 작게 계산을 한 거죠. 네. 그게 그 내부에 있는 삼중수와 중수소가 분열할 때 뭐 헬륨으로 바뀌고 헬륨이 또 분열을 하고 막 그래서 더 커진 건데 문제는 핵실험을 할 때 추정 핵 폭발력보다 폭발이 더 올라가게 되면은 이게 안전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거리가 훨씬 넓어지잖아요. 그게 갑자기 극도로 넓어져서 뭐 따따블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보이는 좀 먼 데 가 있었는데. 예. 그러면서 태평양에서 네. 그 섬 주민들한테까지 피폭이 된 거예요. 예. 저 이런 경우를 에반게리온 보면 볼 수 있죠. 그래요. 우리가 저런 걸 만들었단 말이야. 이러면서.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지나가던 일본 어선도 하나 피폭이 돼가지고 사람이 막 죽고 뭐 이런 불상사가 터졌습니다. 이거 말고 그 소련에서 실험한 짜르본반이 이것보다 더 컸어요. 근데 반대로 소련에서 실험한 그 짜르본반은 원래 계획된 예정된 폭발량이 한 100메가톤 정도 될 것이다 이건. 네. 인류 역사상 최고일 것이다. 네. 근데 막상 해보니까 50메가톤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50메가톤만 해도 그 미국의 MK41에 비하면은 슈림프에 비하면은 3배 이상 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대단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 공중에서 터뜨린 건데도 불구하고 진도 5.5 이상의 지진을 불러일으켰고 200km 떨어진 곳에서 섬광이 관측이 됐고 유리창이 깨지고 막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아니 기본 원칙으로 보면 물론 폭발력이 있긴 있었겠습니다만은 어떤 물체가 중력과 딜링하는 과정 공중에서 터져서 그것만으로 지진이 일어났다. 예. 땅속에 터진 것도 아니고. 이걸 보고 사실 그 핵무기를 개발하는 엔지니어들은 또다시 쇼크를 먹습니다. 그리고 전략적인 분석이 다시 들어가게 되는데 야 이렇게 큰 걸 만들어서 어디다 쓰려고 도대체. 그런 문제예요. 아니 이거 근원적인 질문이다. 예. 어떡하지? 아니 작은 거 뭐 몇 킬로톤, 10킬로톤, 20킬로톤, 뭐 500킬로톤 이런 거까지만 해도 이거 상당히 강력한 무기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더 놀란 겁니다. 50메가톤 해버리니까 짜르본바의 경우 50메가톤으로 우리나라에서 터졌다, 서울에서 터졌다, 광주까지 피폭을 합니다. 경기도요? 전라도 광주죠. 광주 광역시요? 예, 300km 정도. 진짜 용도가 없네요. 이건 그러니까 두 가지가 질문이네요. 예. 어디에 쓰느냐? 예. 전략적인 안 의미가 쓸 뭐냐? 때 예. 어디에 두느냐? 보관도 골치 아프죠. 이거 잘못 건드리면 터져요. 무슨 그 딥임팩트 이런 것처럼 소행성이 다가오지 않는 한. 그때 쓸모 있겠네요. 네. 그 잘 들고 가서 소행성 가운데 이렇게 굴 파고 집어넣어가지고. 딥임팩트처럼 예, 쪼개면 되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엔지니어들은 꾸준히 뭘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먹고 살자면 핵무기 소형화로 눈을 돌립니다. 그 우리 부대 행보관처럼. 예. 그래서 이거 더 큰 폭발력은 그만하고 이제 그건 좀 실험하기도 그러고 실험하다 그렇게 큰 사고를 쳐버리니까 캐슬 브라보 실험 때문에 미국은 상당히 충격을 먹습니다. 그 민간인들한테 막 우리가 이런 걸 만들다니. 예, 이건 비인도적이다. 그리고 또 이제 냉전 문제도 있고 그러면서 뭐 원자력 평화적 이용 쪽으로 돌고 있는데 이렇게 큰 사고를 쳐버렸으니 그래서 자꾸 이제 큰 거에 대한 발전은 중단되고 소형화로 눈길이 돌아와서 소형 전술 핵무기를 만드는 경쟁이 붙는데 이때 재밌는 걸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옛날에 만들었는데 W54라는 핵무기를 만들어요. W54? 예. WD40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녹을 제거해주나. 이 폭탄 간만에 아는 거 나와가지고. 핵무기가 터지면 녹이 없어져. 그렇죠. 예. 녹아 없어지겠죠. 녹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예. 이 무기 폭탄 자체가 한 23kg 정도 됩니다. 뭐 전체 무게가. 진짜요? 엄청 가볍네. 예, 보통 톤 단위만 있었는데 23kg 정도 되니까 그리고 폭발력이 TNT 10톤에서 한 25톤 정도. 뭐 킬로톤도 아니고 그냥 TNT 10톤. 0.01 킬로톤이죠. 그럼 이게 임계치가 안 나오지 않아요? 이 정도. 이제는 기술이 발전하니까. 작은 양으로 압축을 해서 터뜨릴 수 있다. 이게 되기 시작한 거죠. 이거 정도, 23kg 정도에 탄두면은 네이비 크로켓 무반동총 뭐 이런 거에 달아 쏠 수가 있어요. 그 찝차에 설치된 찝차에 달 수 있는 거. 예. 거기다 해서 테스트도 한번 했답니다. 근데 이게 그 무반동총이 사거리가 한 4km 나오거든요. 네. 한 3km 나가다 터졌다. 쏜 사람이 비폭이 돼. 그렇죠. 예.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각도 잘못 쟀다가는. 예. 그 최대 사거리를 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이건 그러니까 실용성이 없다, 이건. 이건 뭐 의미가 없다. 그런데 사실 그
소형 전술 핵은 이제 핵 배낭으로 발전을 하죠. 일본군이 좋아하겠네요, 이런 무기는. 자폭 무기라고 부르는 거죠. 예.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노테우 시알까지도 우리나라에 전술핵이 배치되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주종이 핵 배낭이라고 부르는 건데 휴대용 포터블 핵무기입니다. 헐. 무게는 30-40kg 이내고 가방 같은 사이즈로 돼 있어요. 차에 싣고 가서 내려놓고 와서 기폭시킬 수 있는. 폭발력은 이제 10킬로톤 이내. 그걸 메고 행군해야 하나요? 차에 싣고 다니겠죠. 네네네네. 매는 것도 위험해요. 그 사람 피폭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아유, 그 행군할 때 40kg는요. 아유, 안에 웬만하면 살인적이지. 페트병이지. 진짜 40kg를 다 어떻게 넣어. 핵무기는 관물대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핵무기처럼 보이는 페트병을. 네. 그 핵 배낭 속에는 건빵이 잔뜩 들어있고. 그렇죠. 건빵도 많이 못 넣어요.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소형화 기술로 들어온 것도 사실 그게 거의 한계라고 봅니다. 더 이상 가볍게는 못 만들 것 같고. 그 폭발력은 이제 거의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상당히 소형화시킬 수 있는 몇 킬로톤 단위가 아니라 몇십 톤 단위까지 내려올 수 있는 뭐 이런 단계까지 갔고, 그러면서 또 한쪽으로는 이 핵을 어떻게 하면 상대편한테 우리는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가. 전달. 예, 갖다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터지면 곤란하잖아요. 핵 딜리버리. 예. 그렇죠. 이제 말 그대로 딜리버리입니다. 딜리버리 수단의 개발이 이제 또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ICBM 개발이 격화되고, 뭐 SLBM, 잠수함 만들어 잠수함에 쏘는 거. 초창기 일본 2차 대전 때처럼 비행기 싣고 가서 떨구는 건 너무 위험하다. 비행기가 격추되면 어떡할 거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미사일로 쏴버린다거나 잠수함이 쑥 나와 쏘는 뭐 이런 식으로 점점 개발이 되는 거죠. 네. 자, 이게 여태까지 인류가 해왔던 뻘짓입니다. 네. 그 원리를 이해하는 데부터 그러니까 제가 이해했다는 게 아니고요. 들으셨으니까 아시죠. 원리를 이해하는 데부터 경량화까지. 네, 경량화까지. 그리고 아마 지금은 군사 기밀이라 밝힐 수 없는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의하면 그런 게 있을 것이다. 초경량화. 혹은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뭐 사람 힘으로 던졌는데 5km 날아가서 터지더라. 핵수류탄. 핵수류탄. 예. 핵루탄. 핵벌. 요즘 같으면 아마 드론이 들고 가는 핵무기가 있겠죠. 탱탱핵. 뭐 얌체핵. 실제로 155mm 포로 쏠 수 있는 핵탄두는 있다고 합니다. 그거 있잖아요. 미주리급 전함. 전함에서 쏠 수 있는 핵도 있고요. 전함에서 쏘는 핵폭탄. 핵포탄. 몇십 년 뒤에 베레타로 쏠 수 있는 9mm 핵권총. 근데 만약에 20세기 중반 같은 그 기세로 계속 핵무기를 개발했다면 이미 그런 게 나와 있겠죠. 나와 있겠죠. 근데 이제 그 핵무기의 발전이 제동이 걸린 것은 결국 냉전 시대가 끝나고 핵무기라는 게 돈만 잡아먹는 괴물들이고 지금 만들어놓은 수천 개의 핵무기를 보관하는 비용만도 엄청나게 소모가 돼요. 해체하기도 힘들어요. 해체 비용도 어마어마해요. 그 심지어는 그렇게 만들었던 오래된 핵무기들은 분해를 해가지고 그 핵물질들을 다시 발전소로 보내서 발전 연료로 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자체가 비용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말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과정입니다. 무시무시한 과정이죠. 그런데 문제는 사실 오늘은 제가 이 부분까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분량을 만들다 보니까 시간이 넘어갔어요. 더 중요한 건 이렇게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가진 핵무기가 군사 전술상에서 군사 전략상 면에서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존재인가? 순전히 군사 전술이나 전략 면에서. 사실 이 핵무기는 쓰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얼떨결에 한번 만들자마자 바로 한번 써봤지만 그것만 해도 뭐 10몇 킬로톤 가지고도 막 도시가 날아가고 막 그러는데 20메가톤짜리를 어디다 쓴다. 이거는 난감한 상황이잖아요. 쓸 수 없는 무기를 가지고 군사 전략에 어떻게 이용을 하는가. 그 이제 정치 무기죠 뭐. 블러핑을 어떻게 하는가. 블러핑을 하게 되면 상대는 어떻게 나오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핵에 관련된 전략 전술. 이거는 이제 여기서 가장 중점되는 개념은 제가 몇 번 이제 뭐 글이나 이런 거로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매드 전략입니다. 매드 개념. 매드. MAD. Mutual Assured Destruction. 그렇죠. 제가 외우고 있는 몇 안 되는 상호 확증 파괴. 이 개념이 되게 굉장히 독특합니다. 뭐 게임 이론도 관련이 돼 있고. 근데 사실은 이 매드 개념 때문에 우리 인류가 냉전 시대를 무사히 살아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하고 이런 전략 전술 개념에 비추어 봤을 때 박정희가 핵을 다룬 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그리고 이 시리즈의 가장 최종 목표인 그래서 박정희가 우리한테 남겨준 건 뭔가. 박근혜. 이쥐그룹. 방조제. 한남대교. 그 얘기하니까 갑자기 섬뜩하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핵무기에 관련된 기술적인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
UMC님한테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네. 아니에요. 제가 젊어진 기분이었다니까요. 네. 아니, 청취자 여러분들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좋아하실 분들이 많을지. 아니, 이걸 싫어하실 분들은 여기까지 안 듣고 있을 거 아니야? 호불호를 결정하기 전에 일단 들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찌 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질러봤는데. 네.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제 판단은 이렇습니다. 제 점수는요? 네. 진행하세요. 제 점수는요? 진행하라고. 네. 아직도 회복이 덜 되신 걸로. 뭐,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핵폭탄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 예. 저는 뭐 사실 좀 관심 분야여가지고. 물뚱님이 사실 이렇게 기밀과 안 기밀을 오고 가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걸 되게 좋아하시기 때문에. 예. 되게 재밌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기밀 없어요. 네. 다 공개된 겁니다. 네. 교훈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마 미래의 어떤 네.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람 누구죠? 누구요? 그 로스트 만든 사람? 네, J.J. 에브람스. J.J. 에브람스의 작품들처럼 예. 일종의 떡밥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언제 회수되는지. 그렇습니다. 핵밥. 먹고 싶지 않다. 핵밥을 뿌렸다. 네. 결론이 떠올랐습니다. 예. 일단 제 최초의 고민은 이거였습니다. 계속 들으면서. 이걸 추석 특집이라고. 근데 이걸 길 막힐 때 들으라고. 사고 나요. 근데 길 뚫릴 때 들으면 더 큰일이다 이건. 근데 이게 또 박정희가 핵을 대하는 태도가 뭐가 문제였는가를 생각하는 동시에 김정은 씨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뭐가 문제인가. 둘이 똑같아. 김정은 씨도 잘 모르고 있겠죠. 탤런트 김정은 씨 같은 경우. 부자 되세요. 네. 중간에는 계속 핵 노잼 이렇게만 생각하다가 핵노잼 핵혐 생각하다가 극혐까지 들어봤어도 핵혐은 못 들어봤는데 결론은 이거다. 지도자에게 UMC 정도의 소양밖에 없었다. 혹은 중요한 수업을 들을 때 UMC 정도의 집중력밖에 없었다. 그랬으면 그가 최종 입안을 결정하는 정책 독재자니까. 그렇죠. 정책에는 어떤 허점이 있을까? 아니죠. 슈레딩거처럼 생각해야죠. 허점이 있을 분명한 상수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 확률은 어떻게 될까? 예. 그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서막을 띄웠습니다. 그렇죠. 네. 예. 지금의 북한 이야기에 대한 어떤 떡밥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지금의 북한 이야기가 사실은 과거의 우리 이야기하고 똑같으니까 그거를 같이 분석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다음 시간에. XSFM입니다. 어머님이 게장은 좋으시다는데 짠 건 또 싫으시대. 어떡해. 그래? 노건 간장게장. 부드럽고 고소한 게살, 짜지 않고 향긋한 간장, 매콤한 청양고추. 노건 간장게장. 엑세스몰에서 만나보세요. 간장게장.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진. 예, 여기까지였습니다. 물뚝심송 사인고문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별로 한 것도 없구만. 감사의 인사를 드리니까 감개무량하군요. 그래도 예전보다 그 물뚝심송님이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하는 게, 만약에 옛날에 물뚝심송님이었으면 온고량이 지금의 한 2배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 줄인 거예요, 저것도. 아마 수식이 많이 들어가 있었을 텐데, 이제 수식은 다 빠지고. 그거죠, 우라늄 23892 플러스 중성자는 그 핵 반응 결과물 플러스 중성자 2개. 네. 플러스 180 메가 일렉트론 볼트, 이런 공식 막 보여줘야죠. 예, 그리고 이는 MC의 제곱은 반드시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마저도 원고에 있었는데 그냥 넘어갔어요. 식상에서. 전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예. 원고에는 있어요. 언제 읽나 여기 있었는데 안 읽으시더라고. 많은 노력과 어떤 제가 오늘 정말 재밌었던 게 있어요. 뭡니까? 원래는 물뚱님이 원고를 주시면 그 전에 이제 다 예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서 따라가고 뭐 준비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날에도 준비하고. 근데 오늘은 그냥 제로 베이스에서 나왔단 말이죠. 크게 좀 말하자. 네네네.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했단 말이죠. 네. 처음에 들을 때. 예. 그러니까 그그 물리 수업 들을 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어느 날 내가 물리 수업을 듣기에 좋은 날이 있어요. 잠이 안 오는 날. 그런 날이 있죠. 네, 잠이 안 오는 날이 있어요. 근데 잠을 안 잔다고 해서 수업 내용을 다 이해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당연하죠. 그리고 이제 제가 물뚱님이 이렇게 녹음하다가 저를 쳐다보는 걸 두려워하잖아요. 일단 제가 괜히 눈 피하게 되고 막 이렇게 막 그 고개 베베 꺼면서 그리고 이게 대본을 읽다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못 찾겠는 거예요. 그걸 한 25번 경험했어.
제가 학교 다닐 때 대부분 그랬죠. 재밌었어. 그래요. 한참 젊어진 나이가 절반으로 반감한 기분이에요. 이럴 수가. 뭐 유임심이 적용되면 청취자분들의 80%는 다 안 듣고 계셨을 거라고 봐야죠. 청취자분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예. 언제나 청취자분들과 그리고 팟캐스트 시장 전체의 예상에 허를 푹 찌르는 그것은 알기 싫다. 추석 특집 핵물리학. 큰일 났어. 추석엔 핵노잼. 가뜩이나 차도 밀리는데. 추석은 뭐니 해도 핵이지. 재미는 일가친척에게 찾고.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거 들으시고 고향 가셔가지고 폭탄이라도 안 터지나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듣느라 만드느라 모두가 수고했습니다. 예. 고향길 조심들 하시고요. 그렇습니다. 프로듀서 UMC, 기술의 이현아, 그 외 모든 중요한 일의 이용이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오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세요. 예, 명절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